문학을 공부하는 방송 문학정독의 무스비입니다. 네, 퍼스트입니다. 예, 저희는 문학동네의 젊은 작가상 수상작품집 2020년 제11회 읽고 있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현석 작가님의 다른 세계에서도라는 단편 소설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소설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굉장히 좀 낙태에 대한 문제를 다양한 해석을 통해서 잘 해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주인공이나 이 자매의 어떤 서사가 굉장히 좀 깔끔하게 잘 들어갔다. 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맞아요. 이 소설 자체가 낙태를 주제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이슈죠. 이런 소설 우리가 은근히 많이 젊은 작가사 하면서 많이 만났었는데, 이것도 이제 그런 연장선상이 있는 소설인 것 같아요. 이런 소설은 작가가 써야만 하는 소설, 그러니까 쓰고 싶은 소설이기도 하지만 써야만 하는 소설, 이런 낙태 문제에 대해서 좀 공론화, 이슈화하고 싶어서, 좀 더 정확히 말하면은 독자들을 설득하고 싶어서, 낙태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한번 생각해보자. 실제 이 소설 안에서도 낙태를 주제로 서로 토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전 결과적으로 잘 썼다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소설이 무겁고요. 정말 진지해요, 소설 자체가. 그리고 소설의 톤도 그렇고, 이 소설의 그 화자는 그 언니죠, 언니. 그 산부인과의 의사 언니고, 그리고 언니 그 동생, 여동생이 있는데, 여동생은 인턴으로 들어왔죠. 레지던트? 인턴으로 들어왔는데, 그 동생이 임신을 했는데, 이제 이 동생이 임신한 사실을 엄마는 못마땅해 하죠. 왜냐면 혼전 임신이기도 했고, 야, 내가 남사스러워서 못 살겠다, 이런 말도 하고. 근데 한편으로 이 동생은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고 싶어 해요. 나의 결정이다. 내 결정이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묘하게 이제 낙태라는 주제가 섞여 들어가기도 하고, 또 이 언니 나는 동생이 임신한 상태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그 헌재의 낙태 관련한 어떤 판결을 앞두고 어떤 글쓰기 모임에 들어가죠. 모임에 들어가서 같이 이제 그 낙태를 주제로 헌재에서 좀 좋은 결정이, 자기들이 바라는, 그러니까 낙태가 위헌이 아니라 합헌이 될 수 있게끔 좀 유도하는데 어떤 도움이 될 만한 글을 같이 이제 연구하고 쓰는 그런 모임을 하는 거죠. 요런 전반적인 스토리인데, 이건 이제 읽기 전에 한번 그 작가 노트부터 볼게요.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작가 노트에 각주라고 제목이 써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 작가님, 그 이현석 작가님인데, 이 소설은 성과 재생산 포럼에서 기획한 배틀그라운드, 낙태죄를 둘러싼 성과 재생산의 정치 중 이유림의 낙태죄를 정치화하기에 나오는 다음 대목에서 시작했다. 너의 낙태를 말해봐. 샵하고 shout your abortion 해시태그 운동을 촉발한 최초의 트윗은 슬픔과 후회, 죄책감을 동반하는 낙태 경험과 낙태 덕분에 더없이 완벽한 행복을 경험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낙인이 상이함을 지적한다. 규범적인 성적 실천의 연장선상에서 원치 않은 임신과 비규범적 섹슈얼리티 안에 놓인 원치 않는 임신은 전혀 다른 도덕적 평가를 받는다. 따라서 단순히 그 폭로가 유의미한 것이 아니라 이 경험 안에서 말해진 것과 말해지지 않은 것에 대한 질문, 참조와 전제의 기반에 대한 성찰이 함께해야 한다. 너의 낙태를 말해봐의 메시지는 낙태의 경험과 고통이 폭로된 것이 아니라 무엇이 낙태를 금기와 낙인으로 구성하는지, 이런 낙인의 경계에서 안전하게 분류되는 것은 무엇인지, 이 경계가 얼마나 허구적이며 임의적인지에 대한 질문이다.
그러니까 이 작가님 이 자체가 이분이 원래 낙태에 관심이 있었던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책을 보게 됐고 그 책에서 낙태에 대한 주제 그 인문학적 성찰을 한 그 글을 읽게 된 거죠. 이게 인제 시작이었고 그리고 또한 이 소설에 등장하는 논의들 중 상당 부분은 에리카 밀러가 쓴 임신 중지, 재생산을 둘러싼 감정의 정치사에서 비롯됐다. 지난 여름 이 책을 혼자 읽기보다는 같이 읽어야 할 필요성을 느낀 보건의료단체 활동가, 산부인과 전문의, 의학 연구자 등이 모여 총 4차례에 걸쳐 세미나를 진행했다. 세미나에 참여하는 동안 나는 2장 행복한 선택에서 기술되는 모성적 행복의 다음과 같은 측면에 특히 주목했다. 여성성을 모성에서 해방시키는 대신 젊은 여성을 선택의 주체로 호명하는 일은 사실상 선택을 통해 여성을 모성으로 다시금 자연화하는 결과를 낳았다. 모성이 행복과 연결되고 나면 1970년대 초반에 그랬듯 모성은 더 이상 여성의 숙명이 아니라 여성의 욕망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여성이 선택할 수 있다는 것, 특히 임신 중지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은 욕망으로서 모성이라는 환상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다. 미디어 정부 정책, 정치 담화 등 다양한 맥락에서 여성의 행복을 규범화하는 전제는 선택이라는 관용어를 통해 모성을 다시금 자연화한다. 모성이 임신한 여성에게 허락된 유일하게 행복한 선택일 때 임신 중지는 여성에게 괴롭고도 가슴 찢어지는 선택이 된다. 행복은 사람이나 대상에 깃대는 속성이 아니다. 행복은 확실히 행복을 줄 것으로 인식되는 대상에게로 우리를 끌어당기는 힘이다. 행복의 대상은 개인이 그것을 행복으로 경험하기도 전에 행복으로 규정된다. 따라서 행복은 일종의 약속처럼 기능한다. 아메드는 행복이라는 각본을 이미 줄 세워진 것을 일직선으로 정렬하는 장치라 일컫는다. 여기서 임이라는 말은 예정된 인생 행로에 순응하도록 우리에게 동력을 주는 세계의 지극히 규범적인 전망을 뜻한다. 행복이라는 약속은 사회 규범을 사회적 선으로, 사회 문화적 규범성을 개인의 욕망으로 바꿔놓는다. 또한 권력의 사회적, 구조적, 문화적 메커니즘을 개인화하고 탈정치한다. 이런 거죠. 이 책을 같이 세미나 하면서 모성적 행복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이 작가님이 주목했다. 재밌는 게 이렇게 세미나한 내용이 자기가 이제 세미나했던 내용이 그대로 소설에 표현된 것 같아요. 소설에도 세미나 나오니까 똑같이 그대로 넣으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계속 읽어보면 헌법재판소는 통상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릴 때 입법자에게 일정 시한까지 해당 조항을 개정할 것을 함께 촉구한다. 형법 제269조 제1항 등 위헌소원에 대한 전원재판부의 결정문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결정이 있고 한 해가 지난 지금까지 국회에서 발의된 개정안은 작년 4월 15일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부 개정 법률안이 유일하며 집권 여당이나 제1야당 소속 의원의 이름은 공동 발의자 명단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이 조용한 외면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하다. 많은 사람들이 끝났다고 여겼던 이 싸움은 사실 아직 시작조차 되지 않았다. 이게 이제 현실인 거죠.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졌어요. 그 낙태죄에 대해서. 그럼 이제 근데 이거를 이제 그 국회에서 개정안을 발의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인제 좀 더뎌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직 시작조차 되지 않았다 싸움이. 단지 헌법재판소의 그런 위헌 결정만으로 끝이 아니라 이미 인제 싸움이 시작이다. 이런 것이고 참 낙태 문제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하고 특히 여성의 자기결정권 정말 중요한 문제고 이게 가벼운 문제가 아니죠. 자 혹시 이 작가 노트 제가 좀 읽어 드렸는데요. 전문을 다 읽어 드렸는데 파우스트 님은 어떠셨나요? 저는 인제 작가님 이걸 보면서
이분은 자기가 어쨌든 관심 있어 하는 주제, 또 이분이 이현석 작가님이 남자예요. 솔직히 여성 작가가 낙태에 관심 있는 건 이해가 되거든요. 그냥 뭐 그 직관적으로 당연한 거 아닌가 싶은데 남자 작가가 낙태에 관심을 가진다. 궁금하긴 해요. 어떤 이유로 관심을 가지셨을지 궁금하고, 그럼에도 이제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낙태를 이렇게 끈질기게 책도 읽고 세미나까지 하셨잖아요. 세미나까지 하고 어 소설까지 쓰셨어요. 소설까지 썼다. 그럼 이분은 낙태에 대해 전문가가 된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되게 바람직한 루트를 탔죠. 일단 뭐 어떤 주제든 상관없는데 내가 어떤 주제에 대해서 책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 책을 통해서 알고 그걸 이제 세미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 의견도 막 들어보고 구체화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뭐 헌법으로도 그 사회적으로도 제정이 되고 내가 또 소설로도 썼어. 이러면 그 주제에 대해서만큼은 내가 감정적으로나 이성적으로나 공감이 엄청 될 것 같거든요. 작가 입장에서는 공부가 많이 될 것 같아요. 저도 뭐 어떤 주제, 뭐 낙태뿐만 아니라 이런 주제들이 좀 찾아보면 많이 있죠. 사회적인 문제 이슈들. 뭐 동성애도 그렇고, 동성애도 똑같이 이런 방식을 거치면 내가 동성애 관련된 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찾아보고 실제 동성애자들을 만나볼 수 있겠죠. 만나보고 그들하고 많은 대화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바탕으로 소설을 쓰는 거죠. 그러면 내가 동성애에 대해서만큼 어느 정도 알게 되는, 좋은 것 같아요. 이런 방식. 전 되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하여튼 파우스트님은 이 작가 노트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뭐 일단 이 논점은 그 낙태에 대한 논점은 거의 이제 초등학생 때 우리가 슬기로운 생활이나 성교육 하면서 이 두 가지 질문을 항상 받거든요. 자, 생명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보호하는 차원에서 낙태를 강하게 금지를 해야 되냐? 아니면은 그 엄마나 이제 모성권이 이제 제대로 발휘해서, 그러니까 원치 않는 그런 어떤 임신이나 원치 않는 이런 그 사건을 어떻게 그렇게 규정을 하냐? 그거 막아야 된다, 당연히. 이렇게 해서 당연히 이제 두 가지 주장이, 그러니까 고대부터 아주 팽팽하게 있는 주장인데요. 또 최근에는 미국이 다시 이제 낙태법이 이제 제정되기도 했고요. 뭐 그런 의미에서 이게 이제 몇 주차부터 몇 주차까지 해야 되냐? 이게 아니면은 주차를 빼야 되냐? 아니면은 이 낙태의 죄라는 거가 사실은 여태까지 악습이었다. 이거는 폐지해야 된다. 이거는 이제 뭐 수많은 역사에서 계속 이제 달려온 우리의 숙제이자 과제여서, 이거는 사실 저는 그 직관적으로 다뤄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흔하게 생각하는 뭐 그 인권 어떤 윤리, 그리고 생명의 어떤 소중함, 이런 보호 차원에서 한 명의 어떤 발언권이 있고, 그리고 의사들도 그쪽이 있고, 그리고 한쪽은 그 산모의 자유권, 그 산모가 낳기 싫은데도 그 법 때문에, 그리고 불법이라서 낳아야 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법, 이거를 당연히 이거는 폐지해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이렇게 직관적으로 제가 다뤄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 이유는 이게 사실은 전부라고 할 수도 있을 정도로, 사실 이게 뭐 역사적으로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이게 막 그 생태가 좀 달라지긴 했지만, 그럼에도 저는 이거를 피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문제를 다룰 때. 물론 이제 뭐 여기에서도 이제 살짝씩 이게 다루긴 해요. 왜냐면 그 위의 어떤 입장에서, 산부인과 전문의 입장에서 이 모성권이나 혹은 이제 뭐 내가 그 아기를 보면서 느꼈던 어떤 그런 이질감이나 간극이
이렇게 좀 이렇게 사실 약간 이렇게 윤곽처럼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하는 얘기는 하고 있어요. 그리고 너무 위에서 이제 생각하는 거 아니냐. 실제 어떤 현실은 다르다. 뭐 이런 어떤 얘기도 하고.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제 헌재의 어떤 그 법의 어떤 그 위 상부 처리나 아니면은 실제 어떤 사례를 통해서 이제 검사 변호사나 혹은 시민단체나 그러니까 여러 토론의 장을 통해서 그것이 이제 뭔가 합법적으로 뭐 불법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닌지 다 검토해보고 다 이렇게 헌재가 이제 다 이렇게 처리를 하는 건데 뭐 어느 정도는 이제 좀 많이 안 다뤄지지 않았나. 이거는 영구적으로 좀 잘 안 다뤄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궁금한 게 그러면 파우스님은 이 낙태에 대해서 낙태에 찬성하십니까? 아니면 반대하십니까? 입장을 밝혀주세요. 저는 애초에 뭐 어느 정도 네. 지금 그 미국의 어떤 분위기에 좀 동조가 좀 가는 게요. 아, 사실 12주 전에는 낙태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 네, 주차로 보는 게 몇 네. 주가 지나면 인간으로 볼 것이냐 뭐 이런 거죠. 몇 주 전에는 인간이 아니다. 그 주로 딱 나눠서 보는 거죠. 예, 근데 네. 그게 그렇게 또 다른 식으로 뭐 접근하자면 그러니까 산모의 건강이나 아, 산모가 이제 나중에 이제 아기를 낳거나 할 때도 아, 사실 이게 뭐 주차가 이게 넓어지면은 이게 건강에 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아, 그리고 사실 이제 뭐 그 전에 이제 낙태를 이렇게 빨리 하면은 아, 산모도 안전하고 그 의사도 이제 보기에도 되게 좀 안전하거든요. 12주, 15주 이하로 하면. 그러면은 안전 차원에서 12주, 15주 이하로 할 것인가. 음,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은 그게 좀 더 맞다. 그러니까 애초에 그냥 낙태를 할 거면 지금 완전히 불법이 아니에요. 음, 그러니까 12주, 15주 안에 음, 산모도 건강도 이렇게 챙길 겸 음, 빨리 하자. 음, 12주, 15주 안에. 왜냐하면 15주가 넘어가면은 그 산모도 위험하고 음, 그거 되게 좀 이렇게 문제가 많이 일어날 수 있어요. 나중에 이제 음, 임신도 안 될 수도 있고. 음, 그래서 저는 좀 거기에 찬성한다. 음, 아예 뭐 그냥 음, 낙태죄가 무슨 죄 마냥 그냥 반대하는 게 아니라 산모의 건강을 위해서. 그렇죠. 일단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소설로 다시 돌아와서 에, 제가 궁금한 건 이제 과연 이현석 작가님은 이 낙태라는 이 뜨거운 이슈를 갖고 어떻게 소설로 쓰셨는가? 이게 또 궁금하죠. 저희가 지난주에도 용산 참사를 다뤘던 정말 잘 쓰셨어요. 많이 배웠는데 이번에는 낙태를 소재로 어떻게 쓰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세계에서도라는 제목이고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편지랄까?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나? 이모라 그래야 되나? 자기 동생의 아이, 아직 뱃속에 들어있는 아이한테 편지를 쓰는 거죠. 그런 형식입니다. 그의 성탄절 새벽을 나는 기억합니다. 나의 동생 혜수가 내가 일하던 종합병원에 인턴으로 들어온 그해 산부인과 전공의 4년차였던 나도 그 병원에서의 마지막 나날을 보내고 있었죠. 근데 재밌는 게 이게 누가 이거를 봤는지는 거의 마지막에 나와요. 그러면서 이게 어떤 그 감동의 포인트가 돼요. 의사예요. 그날 새벽에도 골반염이 의심된다는 노티를 받고 중증 응급구역으로 향하는데 반대편인 소아 응급구역의 입식 책상 앞에서 선체로 졸고 있는 해수가 보이더군요. 이런 거 좋았어요. 골반염, 노티, 이런 거 전문적으로 보이잖아요. 실제 의사들이 이런 용어를 쓰는지 모르겠지만, 의학 드라마 보는 느낌? 의학 드라마의 재미 중 하나가 서로 막 전문 용어를 써요. 뭔 말인지 모르는데, 그 자막으로 막 표현이 되죠. 그런 거 보고 우리가 재미있어 하거든요.
아, 저건 직업의 세계구나. 그런 와중에 혜수가 전날 오후 언니야, 내 합격했다 라는 카톡을 보내왔습니다. 대구 사투리를 고칠 생각이 없는 혜수의 말투가 고스란히 담긴 그 메시지는 본인이 지원한 영상의학과의 전공의로 뽑혔다는 뜻이었어요. 저는 이 소설 자체가 되게 무겁거든요. 요즘 유행하는 엄근진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어요. 엄격, 근엄, 진지해요. 전반적인 분위기가. 너무 무거워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단점이기도 하거든요. 뭐 낙태죄를 다루니까 어쩔 수 없죠. 그런데 이 소설에 숨통을 틔워주는 게 있어요. 언니야, 내 합격했다. 이 동생이 사투리 쓰거든요. 이 사투리 나올 때마다 분위기가 가벼워져요. 재밌어집니다. 사투리 자체가 그래요. 이거 일부러 넣은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표준어를 쓸 수도 있었겠죠. 이 주인공과 동생이 서울 사람일 수도 있었지만 일부러 대구, 그러니까 지방 사람으로 설정을 한 거죠. 언니야, 내 합격했다. 이 동생 나올 때마다 분위기가 가벼워져요. 너무 좋아요. 요런 설정. 이게 되게 작은 디테일인데요. 이 엄근진한 소설에서 이 동생을 이렇게 설정한 거, 사투리, 대구 사투리 정말 좋습니다. 자, 콜라로라도 축배를 들자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콜라 요런 디테일도 좋았고, 술을 할 수 없으니 너무 바쁘니까. 나는 새벽 공기만큼 차가운 캔을 집어서 유성 펜으로 캔 따개 위에 엄지손톱만한 하트를 그렸습니다. 요런 디테일. 캔 따개 위에 엄지손톱만한 하트를 그렸다. 이게 상상하게 되거든요. 요런 거 좋아요. 근데 여자니까. 근데 이분은 재밌는 게 작가님이 남잔데 이런 여성다움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하셨을 것 같아요. 이게 어렵거든요. 실제로 저는 제가 30대 후반이니까 화자를 30대 후반 남자로 설정하는 건 너무 쉬워요. 근데 이거 참 소설가들이 다 공감하실 것 같은데, 나는 30대 후반 남잔데 내가 만약에 20대 초반 남자 화자를 설정해. 이것도 어려워요, 솔직히. 요즘 20대 초반이 뭐 어떤 언어를 쓰는데 어떻게 알아. 예. 그리고 혹은 뭐 내가 60대 후반 그 어떤 노년의 그 남자를, 이것도 어려워요. 근데 하물며 남자가 여자 화자를 내세운다? 이게 진짜 어려운 거거든요. 이게 웬만하면 작가들은 자기랑 비슷한 연배의 비슷한 성별을 설정하는 것 같아요. 그게 가장 쉬우니까. 잘못 쓰면 이게 다 티가 나잖아요. 실제 그 나이 또래 그 성별은 그런 언어 안 써. 이렇게 되면 또 몰입이 깨지니까. 근데 이분은 과감하게 여성 화자를 설정했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죠. 낙태를 다뤄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성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이해는 갑니다. 근데 한번 여쭤볼게요. 그 파우스트님은 이 여성 화자의 말이 진짜 이 의사 여성으로 이질감 같은 게 전혀 없었나요? 이 화법이나 이런 것들이?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게 읽다 보면 이분이 여자구나 이게 느껴지는데, 약간 이게 좀 이 글에서 풍기는 냄새가 남자 같은 느낌이 좀 뭐 되게 이성적이기도 하고, 이거 어쩔 수 없죠. 뭐 이현석 작가님의 서양일 수도 있는데 자기가 어쨌든 묻어나잖아요, 글을 쓰면. 이거 약간 남자 같은 남자가 이게 이 엄근진한 말투하며 실제 여자라면 이거보다 좀 더 부드럽게 말하지 않았을까? 약간 그랬거든요, 솔직히 저는. 어떠셨어요? 여자 화자인데 이질감 없으셨습니까? 저는 뭐 일단 여자 화자에 대해서 이게 잘 쓰였다기보다는 네. 그냥 이제 어쩔 수 없이 도출이 된 거다. 이 소설의 구조가 이제 이렇게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그건 그렇죠. 근데 여자 화자면은 사실 이 다른 어떤 것보다 어떤 감정이나 어떤 이제 뭐 그 되게 세밀한 어떤 감정, 맞아요. 감수성. 네, 그렇죠. 이게 무조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안 들어가면은 사실 이제 여성 화자로 쓸 때보다 차라리 남자가 나요. 남자로 썼을 때 어떤 이성적인, 그리고 굉장히 좀 이렇게 사건을 되게 좀 그 통달한 음. 어떤 뭔가 도인 같은.
뭔가 이렇게 남자 남자들. 화자는 예. 항상 그게 있어요. 뭔가 그러니까 이렇게 통찰력 있는. 그런 게 있어, 그런 게. 예. 항상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예. 뭔가 여기서는 이렇게 남성적인 그런 어떤 느낌이 좀 있기도 하거든요. 있긴 있어요. 예. 그래서 여기서 뭔가 좀 감성을 추가했으면 좀 더 좋았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음. 아무튼 이제 저 뭐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확실히 좀 그 이성적으로 이제 간다면은, 아예 그냥 이성적으로 가도 된다. 아, 예. 그렇게 어, 생각합니다. 네, 그럼 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희진 언니 얘기 나오거든요. 동생 얘기 나왔죠. 이제 희진 언니. 이제 스터디 모임 그 언니인데, 희진 언니는 내가 인턴이었을 때 산부인과를 택한 나를 진심으로 축하해준 거의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변에서 왜 사서 고생하냐고 말리거나 여자가 갈 만한 과가 별로 없지? 라는 말로 힘을 빼놓던 것들. 언니만은 정말 잘 됐다며 나중에 꼭 같이 일하자고 반 옥타브쯤 올라간 목소리로 기뻐해줬어요. 이런 희진 언니. 중년 남성 두 명이 강보에 싼 신생아를 갖게 하는 모습은 좀체 보기 드문 일이었지요. 이게 응급실에 응급실에 신생아 두 명 무명아기들이 도착했어요. 요런 사건을 초반에 보여준 거죠. 음. 성탄절, 자 아까 첫 번째 문장. 그의 성탄절 새벽을 나는 기억합니다. 이 기억하는 이유가 신생아들이 그때 때맞춰 왔고 동생이 언니야 내 합격했다. 영상의학과의 전공의로 뽑혔고 그래서 기억이 나죠. 신생아 이거 상징적이죠. 낙태 관련해서. 하지만 고양된 스스로가 이내 의아해졌는데 그런 아이들 신생아를 보니까 고양됐는데 의아해졌다. 그런 풍경 앞에서도 온전히 감정에 머리를 맡기지 못하는 내 심성이 받은 것 같아 코웃음이 나왔습니다. 어, 어쨌든 이 여성 화자를 이렇게 설정해서 작가님이 영리하세요. 그래서 이런 감정에 머리를 맡기지 못한다. 이성적이다 자기는. 근데 전 여기서 좀 의외의 지점이 받은 것 같다 이런 문장 나오잖아요. 작가님 중에서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잘 안 쓰는 단어를 쓰는 분들이 종종 있죠. "받은 것 같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어 이게 사전을 찾아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단어. 이게 우리가 상상으로 그냥 앞뒤 맥락으로 알 수밖에 없는 그런 뜻인데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이런 뭐 한국어의 다양성 그러니까 다양한 뜻을 뭐 하는데 좋긴 하지만 이게 인제 대다수 사람들이 모르거든요. 이게 과연 좋은 선택이었나? 같은 것 같아. 혹시 파우스 님은 이런 좀 잘 쓰지 않는 이런 단어 이런 게 소설에 나오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그거는 자기 선택이긴 한데요. 그 잘 쓰지 않는 단어를 쓴다는 거는 사실 뭔가 이게 좀 우리가 예전에 이제 뭐 소설을 쓸 때도 그러니까 해외 뭐 언어나 갑자기 뭐 이렇게 뭐 예전에 이제 우리가 소설할 때도 많이 나오는 뭐 이렇게 스페인어나 뭐 아랍어나 뭐 되게 다양하잖아요. 뭐 여러 가지 이런 단어를 쓰는 거는 사실 뭐 저는 적절하게 쓰면은 좋다고 생각해요. 어 예, 괜찮다. 예. 음. 왜냐면 그게 그, 그 책을 읽는 어떤 새로운 세계, 그리고 뭐 그게 무슨 중국의 무슨 저거라도 뭐 유리아 유이에서 뭐 헤르만헤세의 유리아 유이에서도 뭐 중국에 대한 무슨 고서나 중국에 대한 시나 그러니까 뭐 그런 동양 문화나 오리엔탈리즘적인 어떤 단어가 나오거든요. 무슨 이렇게 뭐 어. 되게 뭐 시타르타도 많이 이렇게 연구했고 헤르만헤세. 어. 그러니까 다양한 의미로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뭔가 있다면 그런 것이 이제 하나의 그 소설의 뭔가 중요한 어떤 뭐 오브제로서 음. 혹은 뭐 어떤 그 상징으로서 음.
잘 쓰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계속 가보면, 하지만 해수는 동생이죠. 동생만은 아기들에게서 눈을 떼지 못한 채 멍하니 서 있었죠. 이게 어떤 복선이 돼버렸어요. 음, 나는 그런 동생을 안고서 부쩍 마른 등을 쓰다듬었지요. 그런데 그 순간 내 뒷목으로 서늘한 기운이 스쳐 지나가더군요. 야, 이 서늘한 기운 뒤에도 나옵니다. 뭔가 의미심장하게 등장한 단어예요. 도대체 이게 뭐냐? 이 나중에 밝혀지는데 서늘한 기운이 스쳐 지나갔다. 아주 잠시였지만 매우 분명하게 말입니다. 음, 일단 이런 장면을 보여줬어요. 하나의 장면을 보여줬고 신생아들. 일단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해수가 중학생이 됐을 무렵 외고 자퇴생이었던 나는 외고 자퇴생이었어. 기숙학원에 들어갔고 해수가 고등학생이 됐을 때는 내가 대전에 있는 의대로 진학한 뒤라 우리는 줄곧 떨어져 지냈죠. 외고를 왜 자퇴했는지 이유가 안 나와요. 반항적이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의대로 들어갔다. 머리가 무진장 좋구나. 둘 다 무뚝뚝하기까지 해 이 어느 자매들처럼 살가운 편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새벽에 느낀 서늘함 또 나오죠? 분명 원래 해수와 나 사이에 있던 적당한 거리감과는 전혀 다른 무엇이었어요. 아마도 그것은 무명아기를 보며 해수가 느꼈을 순도 높은 감정과 내가 얼핏 느낀 이질감 사이의 간극 같은 것이 아니었을까. 어쩌면 우리는 그 간극만큼이나 다르게 자라왔고 다르게 살아가도록 예정되어 있지는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 거죠. 서늘함에 대해서. 무명하기를 보며 해수가 느꼈을 순도 높은 감정과 내가 얼핏 느낀 이질감 사이의 간극 같은 것이 아니었을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순도 높은 감정. 자, 파우스님은 이 첫 번째 장면 보시면서 어떠셨나요? 이 도입부. 뭐 아주 적절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이 뒤에 사실 이 해수가 그리고 내가 바라보는 이 아이가 이제 간극이 나거든요. 근데 이 간극이 뭔가 나중에 그 제가 또 읽어봐도 두세 번 읽어봐도 정확히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거의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해수는 이제 자기 아이를 낳아야 되는 입장이니까 되게 이제 모성애, 아이 귀엽다, 이쁘다. 그리고 두 명의 이제 남자가 이제 달려온 걸로 봐서는 내 아이도 이렇게 정말 사랑받고 보살핌해서 이렇게 순도 높은 감정으로 내가 이제 키워야지 했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나는 해수를 볼 때 그 약간 이렇게 좀 간접적으로 얘기하긴 하지만 너무 간접적으로 야 그냥 낙태하고 그러니까 뭐 좀 계획성 있게 아이도 이제 하고 맞아요. 예, 결혼도 이제 지금 너무 이르다. 음, 예, 좀 나중에 이제 계획적으로 하자. 음, 약간 이렇게 간접적으로 하는데요. 그러면은 내가 뭐 해수를 바라봤을 때 그 간극이 그 걱정에서 우러나온 말인데 내가 해수가 이제 잘못될까봐 예, 그렇게 우러나온 말인데 실제로 보면은 여기서 이제 해수의 그 남편도 의사고 그리고 그 의사인데도 이제 같이 이제 그 가정을 꾸리는데 뭐 충분히 뭐 여력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돈이 뭐 쪼달린 것도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뭐 이 해수가 되게 불안에 떨거나 혹은 남편이 그 문제를 일으켜서 지금은 아이 준비 안 됐다. 조금 이따 낳자. 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은 괜히 나는 왜 요란스럽게 해수한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나. 그죠. 예. 근데 그거 전 내가 이상하죠. 지금 생각난 게 이 화자는 결혼 생각이 없어요. 결혼 생각이 없고 그리고 여기 보면 희진 언니를 좋아했어요. 어떻게 보면 동성애적인 감정이죠. 그래서 나는 결혼을 생각이 없으니까 아기를 평생 못 낳는 거예요. 그런 내가 동생이 그 아기를 임신했다는 걸 보니까
이 어떤 그 간극이 느껴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질감, 그리고 서늘한 느낌. 야, 나는 결혼도 못하고 평생 애도 없이 살 운명인데, 어, 동생은 결혼도 안 했는데 애가 생겼네? 여기서 나는 어떤 뭐 시샘이랄까? 이런 것도 있을 것 같고, 그냥 묘하죠. 동생이 임신했다는 건 되게 기뻐하고 축하할 일인데, 아, 나의 처지를 보니까, 이게 은근히 그런 그 서늘한 간극 이런 게 느껴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느낌. 어쨌든 이런 설정, 소설은 설정이 되게 중요한데, 이런 어떤 그 틀을 딱 잡아놓은 거죠. 너무 잘 잡았어요, 인물들을. 이렇게 딱 구도로 잡아놓으니까 낙태 얘기를 할 만한 거죠. 이현석 작가님도 고민 많이 하셨겠다. 이렇게 설정하기까지.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을 알게 된 것은 이게 또 하나의 서스펜스가 되거든요. 도대체 이 편지, 이 소설을 받는 그 주인공은 도대체 누구야? 이 화제의 말을 듣는 수신자는 누구야? 이 독자는 궁금한 거죠. 당신을 알게 된 것은 작년 11월의 어느 일요일로 그 성탄절 새벽으로부터 몇 해가 지나서였어요. 그즈음 나는 일요일 오후마다 합정의 한 스터디 카페로 향했는데 그날따라 강변북로로 빠지는 길이 유난히 막혔습니다. 난데없는 정치였지만 조바심이 일지 않은 까닭은 희진 언니의 제안을 내가 수락했음에도 언젠가부터 그곳에 가는 일이 피곤해진 탓이었죠. 이거 스터디 세미나에 가는 거죠. 나보다 3년 먼저 산부인과 전문의가 된 희진 언니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지도 전문의 자격을 갖추고도 병원 대신 시민단체 상근직을 택한 열정적 활동가였습니다. 동시에 언니는 젠더 건강 분야에서 손꼽히는 칼럼니스트이기도 했는데 촘촘한 논리 끝에 마음을 울리는 언니의 글은 적지 않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있었지요. 작년 가을 언니가 오랜만에 연락해온 이유는 낙태죄 헌법 소원을 계기로 재생산권 이슈가 뜨거워지자 저명한 진보 시사지에서 언니에게 필진을 모아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이었어요. 매주 한 꼭지씩 재생산에 관한 전문가 칼럼을 연재하고 헌재 결정을 전후해 계열 출판사에서 책으로 묶어낸다는 기획이었습니다. 언니는 네가 깐깐하니 잘 쓰잖아 라는 말로 내게 합류를 권했습니다. 이랬던 거죠. 이런 사정이 있었고 전화기 너머에서 언니가 이번엔 달라야 하지 않겠니? 라고 강건한 말투로 묻더군요. 언니의 말은 이전의 낙태죄 헌법 소원에 합헌 결정이 내려졌던 수년 전을 떠올리게 했고 그해 여름밤 언니와 나는 통화를 복귀한 나는 투항이라도 하듯 그러겠나라고 답했습니다. 이게 저는 구도를 정말 잘 잡았다고 생각해요. 이 낙태를 주제로 우리가 만약에 소설을 쓴다고 상상을 해볼게요. 보통은 뭐 내가 낙태를 경험한 당사자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머니가 낙태를 경험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동생이 이제 낙태를 뭐 이렇게 고민하는 상황일 수도 있는데 여기 이 소설에는 다 들어갑니다. 이 화자의 어머니는 낙태를 경험했죠. 이미 경험했었고 이 동생도 지금 낙태 앞에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그런 상황이고 상황 자체가 거기에다가 낙태 관련해서 뭐 헌법 소원 해가지고 이제 세미나까지 하고 있어요. 글 쓰는 세미나. 이런 이중 삼중에 어머니도 낙태 경험자요, 동생도 낙태 갈등하고 있고 낙태 세미나 글 쓰는 세미나까지 하고 있어요. 이 화자가 잘 잡았죠 구도 자체를. 이건 뭐 성공할 수밖에 없는 구도다. 낙태에 대해 많은 말을 할 수 있는 잘 짜여진 판을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작가님이. 솔직히 세미나 뭐 화자가 소설에서 세미나를 해버리면 뭐 재밌는 게 지난주에 저희가 했던 작품 그 아주 희미한 빛으로도 그 최은영 작가님 거기서도 그 화자가 대학생이고 토론 수업 영어로 이렇게 글을 쓰고 그 영어로 에세이를 쓴 거를 학생들이 이렇게 다 이렇게 뭔가 지적을 하는 그런 수업이었잖아요. 그런 판을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그 판을 작가가 그 판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이제 용산 참사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뭐 결론이 없더라도 첨예한 주제, 다양한 그 사람들의 말을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다양한 의견을, 뭐 찬성과 반대. 판 자체를 잘 짠 거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다른 세계에서도 뭐 이현석 작가님의 이 판도 일단 세미나예요, 그냥. 세미나니까 얼마든지 토론과 논쟁할 수 있습니다. 아, 이거 아니잖아. 이거 싸울 수도 있어요. 등장인물들끼리. 너무 잘 잡았어요. 특히나 뭐 낙태뿐만 아니라 첨예한 사회적 갈등이 첨예한 이런 문제를 뭐 세미나를 한다든지 뭐 수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100분 토론 해도 돼요. 소설에서. 그러면 온갖 목소리를 다 집어넣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쉽게 가는 길인 것 같고, 저는 이런 구도 좋습니다. 좋게 생각하고, 파우스트님 어떻게 보세요? 이런 판. 저도 뭐 구도는 좋은데요. 네. 저번 뭐 영상도 사실 잘 안 떨어진 것 같고, 이번에도 뭐 그렇게 그러니까 잘 다루기보다는 뭔가 좀 계속 피한다? 아, 뭔가 이렇게 뭐 약간 좀 이렇게 고차원의 언어로 약간 피한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 정도로, 음, 그러니까 뭐 어떤 여성도 임신 중지를 결코 쉽게 결정하지 않고 여성 자신의 삶과 가족과 무엇보다 미래의 아이들을 위해 고심 끝에 뭐 결정한다고 하는 어떤 발언과 이제 그 뒤에 또 발언이 또 이렇게 또 이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뭐 갑자기 또 희진 언니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또 이상한 또 그 무슨 언니가 그 발언을 이렇게 처리하세요. 막 은비 씨? 근데 은비 씨도 아무래도 우리가 주요로 다루는 사안의 한계 있긴 하지만 은비 씨가 하는 이 반박은 또 이렇게 뭐 잘 이렇게 딱 모르겠어요. 이게 예, 읽어봐도. 일단 판은 잘 깔아놨지만 거기서 다뤄지는 논의 자체가 좀 아쉽다 이런 거죠. 네. 하긴 일단 한번 좀 이따도 볼 테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때는 너무 붙어 다녀 내가 희진 언니의 복제인간 같단 말을 듣기도 했지만 근 몇 년간은 언니가 자료 번역 따위를 도와달라고 할 때나 연락을 주고받은 게 전부였습니다. 희진 언니에 대한 그 인물에 대한 묘사가 들어가요. 이제 소설을 매주 이렇게 하도 읽다 보니까 이쯤에서 인물 묘사 나오겠구나. 이게 보여요. 실제 그러고 있어요. 작가들이. 근데 이건 어떻게 보면 클리셰고요. 뭐 뻔한 거니까요. 클리셰고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어요. 작가 입장에서도 인물 설정 묘사를 해야 돼. 그래야 인물이 두꺼워지니까요. 세련되고 단정한 매무새를 흩뜨린 적이 없던 언니는 새치가 절반인 단발머리를 쓸어 넘기며 화장기 하나 없는 얼굴로 내게 왔어라고 심상히 인사를 건넸어요. 귀찮아서 다 내려놨더니 탈코 동지라고 좋아하지 뭐니 라며 털털하게 웃은 언니는 예전과 다름없는 에너지로 2주 뒤에 발표할 칼럼에 초고를 합평하는 모임을 이끌었습니다. 당신을 알게 된 그 일요일에도 67명의 필진이 여느 때처럼 스터디룸에 모였지요. 그날은 희진 언니의 초고를 읽을 차례였습니다. 언니는 전에 발표한 칼럼에 이어 이번에도 미페 프리스톤의 시파너가를 촉구하는 글을 써왔어요. 미페 프리스톤은 WHO에서 필수 의약품으로 지정한 약물적 임신 중지법의 주요 약제인데 당시로서는 산부인과 의사인 나조차도 그 약이 무척 생소했습니다. 이런 거 되게 사례가 구체적이어서 좋아요. 언니가 제시한 자료를 접하지 않았다면 해외에서 약물을 통하는 임신 중지가 그렇게 널리 이루어지는 줄도 몰랐을 겁니다. 학부는 고사하고 전공의 시절에도 배울 기회가 없었으니까요. 이런 거 정말 좋은 예시고 희진 언니는 자궁의 임신 여부만 미리 감별한다면 미페프리스톤과 식도염 치료제로 쓰이는 미소프로스톨의 병합요법이 최선의 임신 중지법임을 다시금 강조했습니다. 이게 아마 실제로 그럴 거야 아마. 이거는 뭐 작가가 상상해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 약도 실제로 있을 거고 아마 임신중지법으로 이게 가장 좋은 요법이다. 뭐 어떤 뭐 논문이나 뭐 뉴스 같은 데 찾아서 이렇게 쓴 거겠죠. 이런 거 좋아요, 전. 좋았고 구체적이잖아요. 예. 언니의 초고에는 이런 내용과 함께 약물적 임신중지법이 알려져야 관행적으로 시행되어 온 소파술에 따르는 공포 이미지를 상쇄할 수 있다는 주장이 담겨 있었습니다. 안정성이 입증된 약물인 만큼 언니의 의견에 이견을 달 이유는 없었어요. 그럼에도 나는 언니의 초고에 온전히 동의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나의 성격이 나오죠. 그것은 직관적으로 받아들이기 편한, 그래서 방어적으로 읽히는 문장들 때문이었죠. 이를테면 이게 되게 깊은 결인데 그냥 좋은 게 좋은 것이가 아니라 한 차원 더 들어가요. 이 화자는. 언니의 의견에 더 들어갑니다. 자, 이를테면 언니는 이렇게 안전한 약물적 임신 중지법은 차기 임신에 영향을 주지 않아 더 나은 미래를 보장한다고 쓰기도 했고 이 문장이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이 화자는. 그러면 임신 중지법이 그걸 하는 게 이후에 임신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걸 하는 거냐? 이런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거예요. 꼭 나중에 임신하려고 그거 하는 거예요. 이런. 어떤 여성도 임신 중지를 결코 쉽게 결정하지 않는다며 여성 자신의 삶과 가족과 무엇보다 미래의 아이들을 위해 고심 끝에 결정한다고 적기도 했죠. 다른 구성원들도 낙태에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낙태의 죄를 폐지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식의 표현을 언니처럼 자주 사용했는데 나는 이런 수사들이 뭔데 불편했습니다. 이거 정말 잘 짚었어요. 어, 어떤 핵심을 정말 잘 짚었어요. 우리 어떤 사태, 그러니까 사회적 운동할 때 아마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도 이런 고민 많이 하실 것 같고 실제 현장에 있는 분들도 어쨌든 목표는 분명하잖아요. 여기서도 소설에서 진짜 디테일하게 나오는데 우리의 어떤 도덕적 우위를 갖고 우리의 목표는 어쨌든 낙태 그 헌법 소원해서 낙태죄 폐지하는 거니까 그래야 인제 그다음에 인제 또 순차적으로 뭐 일이 진행되겠죠. 그 목적에 맞게 모든 글들을 써요. 근데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그 사안이 뭐 모든 사회 운동도 그렇고 아마 정치권에서도 정치인들도 이렇게 하겠죠. 그거는 대의를 위해서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너무 디테일하게 나와서 이런 것도 좋았다. 그래서 어 한동안 언니 소식은 SNS만으로 충분히 접할 수 있었다. 언니의 일상이 그 사진이 막 올라왔던 거죠. 그렇게 소소한 일상이 올라오던 타임라인은 언니가 속한 정파의 상위 조직에서 벌어진 사건을 언니가 폭로하면서 급변하게 됩니다. "제대로 기억나지 않는다. 동지에 대한 애정을 표한 것뿐이다. 다음날 사과 문자를 보냈고 괜찮다는 답도 받았다는 가해지도위원회 진술을 조목조목 반박한 언니는 작은 권력에 치해 어린 여자 구성원들을 그루밍해온 그 남자의 민낯을 낱낱이 고발하는 장문의 글을 게시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진보적인 뭐 시민사회 단체도 그러니까 옳은 일을 하는 시민사회 단체나 뭐 정당이나 뭐 이런 지금 언니가 속해 있었던 그런 단체도 되게 옳은 일을 했었겠죠, 사회적으로. 근데 그 내부에서는 어떤 부조리가 부도덕함이 이런 그루밍을 했다 그러잖아요, 지도위원이. 옳은 일을 하는데 또 이렇게 되면 또 난감한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옳은 일을 해도 이런 식으로 또 가 버리면 또 안 되는 거니까 이거에 환멸을 느꼈다. 근데 그런 단체가 얼마나 많겠어요, 시민사회 단체도 실제로. 내부는 어떤 뭐 썩어 있을 수도 있고 모르는 거죠, 진실은. 그래서 이래서 인제 언니는 거기에 나왔고 시민사회 단체에 들어갔다. 아. 그리고 모교 병원에서 언니에게 조교 수직을 제안했는데도 그거를 반려하고 시민사회 단체로 갔죠. 다행히 사건 이후로 언니 일을 다른 사람들이 떠난 사람들보다 많았다. 그리고 타임라인에 언니는 더 이상 사진을 올리지 않았어요. 개인사를 노출하는 걸 극도로 꺼렸고 대신 활동에 대한 공지나 뭐 오래 매만지고 고심한 흔적이 역력한 글들만 게시했죠.
그래서 그런 언니의 글을 눈여겨본 매체들의 간간히 청탁을 받아 기고하던 중 젠더 이슈가 폭발하면서 지금과 같은 영향력을 갖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럴 수 있겠다 싶어요. 그랬기에 나는 언니의 초고가 방어적으로 보이는 까닭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합리적입니다. 헌재 결정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대중적인 공감대를 조성하는 것이 이 모임의 주된 목적이었고, 이 대중을 설득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 여론몰이이기도 하고, 대중적 공감대를 조성한다. 이게 목적인 거죠. 언니에게도 자신을 믿고 모인 사람들을 비난과 편견으로부터 지켜야 한다는 강박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나는 다분히 모성적 수사를 끌어들였을 때의 문제 또한 가볍지 않다고 여겼기에 한 번쯤은 의견을 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당사자 운동단체의 활동가인 은비 씨가 먼저 손을 들더니 아무래도 우리가 주로 다루는 사안의 한계이긴 하지만 이라면서 이 모임에서 다루는 글은 늘 교차성에 대한 고민이 부족한 것 같다고 시작했습니다. 어려운 단어가 나왔죠? 교차성에 대한 고민이 도대체 뭘까? 저도 뭔지는 자세히 모르겠어요. 은비 씨는 자주 그와 같은 지적을 하며 열변을 토했는데 그날도 크게 다르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런 모임에 꼭 이런 분이 있긴 있어요. 이런 어떤 잘 잡아주는 거죠. 모임에 우리가 미처 인지하지 못했던 부분을 딱 열변을 토하면서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는 동안 나는 어머니가 연달아 전화를 걸어오는 바람에 스터디룸에서 잠시 나와 있죠. 엄마가 전화를 걸어와서 내가 남사스러워 못 산다. 웃자면 좋노. 해수 임신했단다. 그 말에 맥이 풀린 나는 하하하 하고 큰 소리로 웃어버렸어요. 이게 사투리가 나오니까 정말 앞에 이전까지는 정말 심각하잖아요, 분위기가. 네, 백분토라는 느낌이 나는데 내가 남사스러워 못 산다. 웃자면 좋노. 해수 임신했단다. 이거 읽으면 너무 정겨워요. 이게 사투리의 힘. 정말 잘 넣었다. 네. 그래서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리고 곱고 높은 제 자존감을 지지기던 남자와의 연애를 끝낸 해수가 이제 해수 얘기 나오죠. 이전까지 그 시진 언니와 그 세미나 얘기하다가 해수 얘기로 자연스럽게 넘어갑니다. 해수가 연애 따위 이제 질린다며 붕괴한 지 두어 달 만에 소개팅으로 만난 정형외과 전공의와 사귄다기에 나는 또 칼잡이야? 라고 놀리듯이 물었는데 그것이 동생의 새 남자친구에 관해 우리 자매가 나눈 거의 유일한 대화였습니다. 그러고서 석 달이 채 지나지 않아 들려온 임신 소식에 어머니는 해수 야는 아가 왜 이래 철이 없나? 좋다고 막 웃음에 전화하는 거 있지? 라며 동생을 타박했어요. 어머니의 푸념에 실소를 그치지 못하면서도 해수라면 충분히 그랬을 거라 생각한 것은 해수라면 재밌죠. 은비 씨는 앞에 그렇게 했고 은비 씨라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니까 나이기 때문에 그 세미나의 그 내용에 내가 반발을 할 수밖에 없었고 해수이기 때문에 해수라면 충분히 그랬을 거라 생각한 것을 가까이 캐릭터를 정말 잘 잡았어요. 이게 해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한 거죠. 이해가 가요, 저는. 캐릭터 설정 분명하다. 목적지가 있으면 가능한 한 빨리 도달하려는 해수의 성격도 성격이지만 그즈음 친한 친구들이 연이어 결혼하는 통에 해수가 조급해하는 것을 여러 번 보았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실제 이런 친구가 있을 것 같아요. 주변에 내 친구들 갑자기 막 결혼하네. 조급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기를 더 빨리 낳고 싶었을 수도 있겠다. 보수적인 부모와의 충돌을 피하고자 물리적으로든 감정적으로든 거리를 두고 지낸 나와 달리 모범생의 전형에서 크게 엇나간 적이 없던 동생의 갑작스러운 임신은 그렇지 않아도 쉽게 불안에 빠지는 어머니를 자극했습니다. 6남매 중 넷째 딸로 태어나 어릴 적 친척집을 전전하며 자란 어머니는 분리불안이 심해 수동 공격성이 두드러졌고
자주 그 정도가 지나쳐 주변을 힘들게 했죠. 이것도 의사니까 할 수 있는 발언이라고 생각해요. 어머니가 분리불안이 심해 수동 공격성이 두드러졌다. 이런 말들, 의사니까 할 수 있는 말이죠. 그런 어머니가 풀어놓는 하소연은 금세 나를 지치게 만들었는데 지난하고 일방적인 통화 끝에 스터디룸으로 돌아왔을 때는 이미 합평이 끝나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해수한테 전화를 해서 이런 얘기를 하죠. 어떻게 된 거니? 설마 계획한 거야? 해수는 손살에 치듯이 아니라고만 했어요. 요즘 들어 조금 피곤했는데 생리까지 늦어져 해본 소변 검사에서 양성이 나와 자기도 놀랐다는 것이죠. 내가 원래 좀 불규칙하다 아이가. 요새 야간 근무도 많아서 그것 때문인 줄 알았지. 벌써 임신 9주라는 말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엄마도 입덧 거의 안 했다 카대. 유전인갑제. 생판 남인 민 교수도 축하해주는데 엄마란 사람이 축하는커녕 홈부터 냈다며 볼멘 소리를 하더군요. 해수가 돌연 부드러워진 목소리로 남자친구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생긴 것도 괜찮고 그 망할 놈의 새끼랑 달리 헌신적이고 그쪽 병원에서 성실하다는 소문이 자자하다면서요. 어련히 좋은 사람 만났으려고 라며 맞장구를 치자 해수가 당연하지 하고는 킥킥댔지요. 이런 분위기. 잘 됐다면 빨리 결혼이나 시키자고 대래 그 소식을 반기는 아버지가 어머니 눈에는 퍽 한심해 보였나 봅니다. 이 양반도 해수처럼 아무 생각이 없다. 그저 동창 네이버 밴드에 손주 사진 올리고 싶어 안달 난기라. 네가 옛날부터 결혼 안 한다고 딱 잘라 말해보니까 남의 손주 자랑에 속만 쓰려 했다 아이가. 그래도 그렇지. 둘 다 아직 레지던트인데 집은 우째고 하고 애는 누가 볼 낀데. 돈이야 우리가 보태준다 치자. 그래도 내는 남자친구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당장 결혼시키자는 건 당최 납득이 안 된다. 말을 하는 동안 점점 흥분한 어머니는 요즘에도 해수에게 선자리가 계속 들어온다며 이왕이면 제대로 있는 집에 시집가서 편하게 사는 게 동생에게도 낫지 않으냐고 쏟아냈습니다. 상황이 이해가 가요. 재밌죠? 실수야. 그거 진짜 순간이고 아무것도 아니었다. 이 어머니가 이렇게 내뱉으시는데 울먹이다시피 소리쳤는데 이건 이제 어머니가 예전에 낙태했던 걸 고백하는 거죠. 순간 말문이 막힌 나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것을 보았음에도 그 안으로 들어서지 못했습니다. 본인도 내뱉고서야 무슨 말을 했는지 깨달았는데 머뭇거리던 어머니는 한결 누그러진 목소리로 지수 네가 더 잘 안 하나? 요즘엔 기술도 발달했을 거 아이가? 라고 물었죠. 어머니가 나와 해수 사이에 임신 중지를 2차례 했다는 말은 예전에도 몇 번 들은 적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 맥락에서 나올 말인가 싶어 말을 잇지 못하는 내게 어머니가 더 좋은 엄마 될 만큼 다 준비된 다음으로 미루는 게 순서에도 안 맞나? 라고 묻자 더는 듣고만 있지 못하겠더군요. 길게 한숨을 내쉰 나는 그건 역시 해수의 선택이라면 존중해야 하는 거라고 건조하게 말하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게 어머니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어머니처럼 뭐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일반적인 어머니처럼 그 속도 위반을 한 해수가 못마땅하기도 하고 야 좀 더 나은 조건에 좀 더 나은 사람 만나서 좀 갔으면 좋겠고 낙태를 해서라도 지금 하면은 그 애는 누가 보고 뭐 이런 거죠. 레지던트 어떡할 근데 어머니 말이 맞긴 맞아요. 나름 일리가 있어요. 하지만 해수는 또 해수 나름대로 그게 있죠. 언젠가 해수가 내게 했던 말이 몽글하니 떠올랐습니다. 내도 미카코처럼 반짝반짝하길 바랐는데 미카코는 해수가 중학생이었을 때 광적으로 좋아한 만화의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런 거죠. 이 말도 또 한 번 더 하죠. 미카코처럼 반짝반짝하길 바랐는데. 근데 해수가 원래 드로잉을 그림을 잘 그렸다고 하고 원래 꿈이 그
의류학과에 가려고 했었어요. 디자이너가 되고 싶었는데 어머니가 정 디자이너가 되고 싶으면 서울대 의류학과에 가라. 이 지극히 현실적인 어머니다운 타협안을 제시하고 해수가 거짓말처럼 국어생활과학대학에 들어갔죠. 하지만 1학년이 끝나갈 무렵 해수가 갑자기 의과대학 생활은 어떠냐면 내게서 진로 상담을 해와요. 그리고 의대에 와요. 이렇게 된 상황. 원체 안정성에 집착했던 어머니가 전문직을 토템처럼 맹신하게 된 시점은 꽤 분명합니다. 외환위기 당시에 이때 아버지 동창들이 다 망해버린 거죠. 다 망했는데 우리 집만 그 외환위기의 그 위기를 비껴갔다. 우리 일가족만. 그래서 직업 잘 가져야 된다. 요런 거죠, 요런 거. 줄줄이 무너지는 와중에도 사장들이 아버지만은 큰 타격 없이 버텼는데 이런 일련의 연세가 어머니에게 어떤 스펙터클로 다가갔을지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다시 희진 언니로 넘어가요. 근데 이런 건데, 자, 파우스트님은 이 어머니 캐릭터나 아니면은 그 동생 그 해수 캐릭터 다 어떻게 보셨나요? 이 캐릭터 자체가. 일단 뭐 해수 캐릭터는 뭐 괜찮았는데요. 뭐 앞에서 이제 아이에 대한 모성애도 있고 그리고 자세하게 좀 뭐가 나오다 보니까 해수는 좀 잘 보이고 그리고 굉장히 좀 이 서사에 있어서 엄마랑 아빠가 이렇게 좀 잘 안 보이긴 해요. 아,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엄마 아빠가 중요한 서사가 아니라 뭐 지수랑 얘가 해수가 중요한 서사다. 뭐 이렇게 뭐 감안을 하더라도 사실 이게 엄마가 이제 사실 여기서 낙태를 2번이나 한 인물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굉장히 좀 안정성을 토템처럼 잇고 있는 그런 인물인데 그렇죠. 이것도 이제 사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엄마라는 입장에서 뭐 굉장히 좀 뭐 괜찮은 엄마 상황이다. 여기서 소설적으로 나오기에는 아주 적절하다. 이렇게 봤을 때 저는 뭐 좀 더 이제 앞에서부터 이제 마치 이제 옷차림부터 그러니까 모델링을 만들어 줘야 돼요. 아, 예. 맞네. 그거를 만들지 않으면 아하. 이게 소설이 그 엄마라는 어떤 한 이상적인 어떤 모비딕 같은 그런 그러니까 둥둥 떠 있는 맞아, 뭐 정말 둥둥 떠 있는 이렇게 그게 맞는 말이네. 이게 예, 잡히지 않는 형이상 잡히지 않는 예, 거죠. 되게 아, 형이상적인 무슨 이미지에 딱 이 엄마인가? 이거 엄마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완전히 이제 그렇게 의도를 하려면 정말 베케트의 부조리극에서 그 정도의 어떤 에스트라공이나 뭐 카프카나 무슨 이렇게 조타수 같은 어떤 정말 하나의 직업, 유령, 가면 이런 인물을 할 거 아니라면 전통적으로 그려주는 게 맞아요. 그렇죠. 특히 뭐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진짜 안 잡, 그냥 갑자기 또 엑스트라처럼 등장했으니까요. 뭐 그렇게 중요한 인물은 아니지만 계속 보면 희진 언니도 정말 중요한 인물입니다. 세미나에 또 참석할 수 있었던 건 하면서 이 화자는 유년기 내내 키노나 한나의 시네마 시리즈 같은 책을 탐독하며 영화인이 되길 바랐다고 해요. 뭐 재밌는 게 그러니까 두 자매가 다 동생은 뭐 의상 뭐 디자인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바꾸고 이 언니도 영화 쪽으로 가려다 바꿨죠. 응. 언니는 그러니까 희진 언니는 의학계열 학과의 여러 커뮤니티에 베네수엘라 민중의 보건의료혁명, 몸의 정치학, 긴축은 죽음의 처방전인가처럼 살벌한 제목의 세미나 홍보물을 게재했죠. 언니가 올린 게시물은 동기들의 빈축을 샀으나 거기 적힌 지적
스피박, 발리바르 따위의 이름이 낯설지 않았기에 내 가슴은 조용히 두근거렸습니다. 고향에 비하면 나은 편이었음에도 여전히 치워지지 않는 정치적 다양성과 문화적 혜택에 대한 갈증도 내가 매주 KTX에 몸을 실은 이유이기도 했죠. 결국 언니 때문에, 이 희진 언니 때문에 이 화자가 의대를 선택한 거기도 하거든요. 원래 영화 쪽으로 가려다가 지대한 영향을 끼쳤죠. 자, 희진 언니랑 캐릭터는 어떻게 보세요? 뭐 희진 언니는 아주 적절하게 음, 잘 만든 캐릭터라고 생각하고요. 음, 굉장히 좀 매력적인 캐릭터고 음. 이 소설에 등장하는 몇 안 되는 어떻게 보면 독보적으로 매력적인 캐릭터예요. 어, 이 희진 언니라는 캐릭터는. 매력적이긴 해요. 예. 왜냐면 굉장히 좀 정책 그런 어떤 건에 관심이 있고 아니 그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좀 그런 권력의 뭔가 앞잡이를 다 이제 막 처리하는 음, 약간 그런 정의편 같은 느낌도 있고 맞아요. 그리고 어떤 사회 문제도 이제 굉장히 좀 소신이 있으며 음, 화장도 안 하고 음, 굉장히 좀 매력 있죠. 음. 그럼 그래서 계속, 이제 예. 예, 이 희진 언니가 또 나중에 이제 사실은 또 살짝 성스럽게 그려줘도 괜찮다. 아,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진짜. 리더로서. 네. 어, 근데 사실 이렇게 성스럽게 그려지지 않는 것도 좋은 게 그러면은 사실 이게 약간 희진의 어떤 뭔가 이렇게 빛나는 이야기처럼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희진을 어떤 포지션에 어떻게 잘 해야 될까 하면은 지금도 뭐 괜찮은 것 같고 그럼 나중에 그냥 희진이 나랑 이제 뭐 헤어질 때 사실 좀 안 좋게 헤어지잖아요. 음, 그게 또 그 헤어지는 것도 음, 사실은 뭔가 이게 되게 중요한 사건인데 음, 내가 정말 선망에 맞지 않는 희진 언니랑 헤어지는 그 결심이랑 음, 그 헤어지는 그 상황이 음. 이 소설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그 상실감인데 그 상실감이 잘 느껴지지 않아요. 아, 중간까지 어떻게든 더 친해져야 되고 아, 어떻게든 희진 언니랑 나랑 막 밥 먹으면서 대화하면서 막 아, 깔깔깔 하면서 나중에는 그 헤어질 때 눈물을 나도 흘리게 되는 그럴 수 있겠네. 예, 예, 그렇게 돼야 돼요. 좋습니다. 계속 볼게요. 예, 이제, 어, 그래서, 해수는 어머니가 안중에도 없는 것처럼 내게 설 연휴 전에 식을 올릴 것이며 어떤 예식장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어, 그래서 쭉 넘어가면, 어, 민 교수님이 언니야 글 여기저기서 보인다고 걱정하던데 요즘에 어디 뭐 쓰는 거 있나? 응, 있지. 만나 하면 그거 갖고 뭐라 했는갑다. 하여튼 꼰대들 별게 다 문쟁기라. 응. 해수도 혹시 읽어봤을까? 워낙에 돌려 말하는 편이 아니라 읽지 않았을 거라 여기면서도 내심 신경은 쓰였습니다. 그렇게 복도로 나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문득 오래전 내 뒷목을 스쳤던 서늘한 기운, 여기 또 나오죠. 서늘한 기운이 느껴지더군요. 매우 분명하게 느끼기는 그때와 다름없었으나 이번에는 그 서늘함이 그저 스쳐 지나가지 않고 음굴광성 덩굴처럼 아래로 아래로 퍼져 내 뒤에 묵직하게 머물렀습니다. 자, 그리고 쭉 넘어가서 그때 나는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뭐 낙태에 대해서도 고민하는 부분이 계속 나와요. 자기 독백적 서사가 꽤 많죠. 이런 고민했었다. 그리고 동생이 결혼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다음이 결혼식장을 정하고 뭐 이런 거 나오고 그리고 이제 세미나 얘기가 본격적으로 나오죠. 요건 재밌습니다. 그날 선배가 가져온 초고는 자신이 임신 중이었을 때 미성년자 산모의 임신 중지 시술을 해야 했던 상황을 고백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기 고백적 초고라 그래요. 근데
이때 근데 이걸 준비한 이 서술자가 반대 세력에게 역이용될 소지가 있어서 하나를 지웠다 그래요. 삭제한 부분이 있다. 그게 뭐냐? 아기의 초음파 이미지가 꿈에 나타났다. 이 이야기를 하죠. 이 에피소드에서. 선배는 주방 바닥에 주저앉아 미안하다. 너무 미안하다. 이런 말을 되뇌었다. 모두가 숙연해지죠. 근데 이거를 삭제한 까닭이 낙태할 때 봐라 실수라는 의사마저 힘들어한다 라는 메시지로 전용될 만했으니까 일부러 삭제했다. 반대편에게 이용될까 봐. 근데 이걸 갖고 이 화자는 이게 좀 갸우뚱한 거예요. 아니 그 선배님 초고에는 시술한 산모가 임신 8주차였다고 쓰셨는데 맞아요. 그렇긴 하죠. 그러면 그때는 실제 초음파상에서 그냥 덩어리처럼 보였겠죠.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반론을 제기하려 했으나 혼잣말처럼 읊조리는 정민 선배가 가만히 고개를 주워오기는 모습을 보니 무슨 말을 덧대기가 난처해지더군요. 배아마저 아기의 형상으로 묘사하는 것은 지나치게 관습적인 재현이 아닌지. 좋은 지적이죠. 그렇게 관습적으로 재현되는 의무란만이 임신 중지와 연결되는 유일한 감정이어야 하는지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좋은 지적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은배 씨가 또 다른 말을 하죠. "할 말이 있는데요." 하면서 은배 씨는 우리 필진 상당수가 중산층 이상이 고학력자인 까닭에 특히 이런 에세이유에서 납작한 감수성이 두드러진다고 주장했습니다. 방금 그 선배가 "미안하다. 너무 미안하다." 이런 감수성을 납작한 감수성이라고 은비 씨가 공격하는 거죠. 그렇지 않아도 이런 말을 하려고 별러 왔다며 공격적으로 발언하는 은비 씨를 정민 선배는 붉어진 얼굴로 쳐다봤죠. 요런 에피소드가 나와요. 자 이거 보시면 파우스트는 이 에피소드 어떠셨나요? 일단 뭐 충분히 이제 가능한 논의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사실 완전히 주객이 약간 전도돼서 의사의 입장에서 어. 사실 환자를 돌보는, 생명을 돌보는 의사도 사실 중요하긴 하죠. 하지만 환자가 일단 우선이잖아요. 그리고 산모의 어떤 결정권, 자유권, 독립권, 존엄 사상,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쟁점이 되고 나서 이제 다른 어떤 논의로 넘어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그 초음파의 어떤 그걸로 인해서 아직 별로 안 됐는데 그거를 그 산모의 어떤 저기라고 해서 얼굴의 형상으로 본 거는 너무 이렇게 무슨 납작한 무슨 말도 안 되는 거 아니냐. 음. 그거는 너무 이렇게 뭐 심파적이고 너무 이렇게 감상적인 게 아니냐. 그거는 학술적이지 않다. 음. 뭐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이거는 너무 지엽적이거든요. 어. 이 논의는 너무 지엽적이라서 이 논의도 이제 뭐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낙태 문제에 있어서 예, 아무튼 기본적으로 이 태아의 뭐 그러면 얼굴을 뭐 5주차, 7주차, 뭐 12주차 돼도 사실 그렇게까지 이제 잘 드러나진 않는데, 이거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얼굴로 파악하냐. 이거보다는 이제 우리가 이제 12주차, 13주차, 15주차 이렇게 지나서 태아가 이제 뭐 이렇게 잃었을 때 어떤 산모의 뭐 슬픔이나, 아니면은 이제 산모가 이제 나중에 태아를 이제 뭐 이렇게 잘 이렇게 잉태를 해서 잘 이렇게 뭐 사는 방식에서 원치 않는 임신으로 인해서 불행해질 확률이 여러 가지가 있고, 그리고 굉장히 사회 문제로서 뭔가 이게 작용하는 게 아니냐, 뭔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오히려 그리고 다뤄야 하는 주제를 다뤄야 하는 에피소드를 못 다루고 좀 너무 지역적인 주제를 너무 자세하게 다뤘다 이런 거죠. 근데 이제 사실은 이 정민 선배가 말하는 어떤 약간 이 방식이 사실 이 소설에서 어떻게 보면은 좀 제대로 달아지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다행스러운 거는 저는 이 글과 기고문을 보면서 의사 입장을 이해하게 됐거든요. 이 의사가 되게 힘들겠구나. 근데 이게 사실은 주객 전도죠. 왜냐하면 산모가 중요하고 사회의 어떤 그 구성원이 이제 낙태를 하냐 마냐는 그 사람이니까. 근데 의사가 힘들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어떤 논의를 빼버릴 정도로 이 정민 선배의 글이랑 이 일화는 정말 좀 훌륭했다는 거죠. 근데 의사도 힘들구나. 재밌는 게 정민 선배가 이렇게 말하는 걸 비판하려는 의도가 이현석 작가님은 이 화자를 내세워서 화자가 그러니까 이현석 작가님이 인셈이죠. 내세워서 이 정민 선배를 비판하고 있는데 이현석 작가님이 뭘 말하고 싶었는지 알 것 같아요. 여기 지나치게 관습적인 재현. 굳이 그렇게까지 관습적으로 재현되는 의무란만이 임신 중지와 연결되는 유일한 감정이어야 하냐. 이건 작가의 말이기도 하거든요. 화자의 말이지만. 하여튼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다. 보고 계속 보면은 근데 이 얘기가 나옵니다. 127쪽에 기억나? 2008년에 그 쓰레기 새끼가 담배 가지고 뭐라 했던 거. 이제 그 과거에 있었던 그 운동권 시절에 그 같은 운동권에 있었던 그 사람 얘기를 하는 거죠. 언니는 연일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리던 어느 날에 벌어진 일을 내게 물은 것이었죠. 그날 집회가 끝난 후에 언니와 나는 물대포에 젖은 옷을 말리며 KT 건물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어요. 진짜 운동권이었던 것 같아요. 대학생 시절에. 담배 피우고 있는데 집회에 집행부 어떤 남자가 와서 나를 좀 깔봤던 거죠. 그때 언니가 이제 화를 냈던 거고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너 되게 뗀뗀한 구석이 있잖아. 이런 얘기를 하죠. 어떨 때는 그게 부럽기도 했고 불안불안하기도 했고 뭐 그랬지. 언니가 그런 얘기를 한 거죠. 그 사건을 갖고. 언니는 그 지도위원이 우리에게 다가와 수작을 걸었을 때부터 내가 그에게 경멸조로 면박을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억하는 그때 사건과 언니가 기억하는 그때의 사건의 분위기가 달랐던 것 같아요. 나는 언니가 그때 나를 구해줬다고 언니가 나의 영웅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이제 와서 이제 다시 그 사건을 얘기해 보니까 언니는 야, 네가 그 사람에게 경멸조로 면박을 줬잖아. 그가 복제인가 운운할 때는 그를 매섭게 노려봤잖아. 폭발할 것 같았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화자는 충격을 언니가 나를 그렇게 무섭게 봤구나. 이제 이런 좀 인식 같은 사건을 겪지만 다르게 해석했던 저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이 에피소드를. 계속 보면은 이런 것도 있어요. 이제 진짜 정민 언니에게 뭐라 말하려 했던 거 아니야? 이거에 대해서 나는 희진 언니에게 단둘이 있을 때 이런 얘기를 하죠. 임신 사실을 알려주며 우리가 반사적으로 축하의 말을 건넬 때조차 우리가 보는 표정이 하나만은 아니지 않느냐면서요. 우리가 환자들에게 임신 소식을 전했을 때 기혼이라도 당혹감과 우울을 숨기지 못하는 산모들, 반대로 뜻밖의 유산에도 안도감이나 위안을 감추지 못하는 얼굴들을 우리는 많이 보아오지 않았느냐고 말입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화자는. 그 감정이 하나가 아니라는 거죠. 설사 기혼이라도 임신했을 때 당혹감과 우울을 나름의 사정이 있겠죠? 사정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가정마다. 뜻밖의 유산을 했는데 안도감이나 위안을 표현하는 얼굴도 있고요. 근데 이거 관련해서 이게 앞뒤가 연결되죠. 제가 인제 2008년에 그 사건 그때도 인제 서로 다르게 해석했는데 요번에도 또 서로 좀 견해가 엇갈렸어요. 그런데 지수야, 옳다고 여기는 거랑 말해줘야 하는 게 늘 같을 수는 없더라고. 저는 이 문장을 이현석 작가님이 하고 싶었던 건지도 몰라요. 그리고
이게 실제 운동권에서 어떤 뭐 사회적 이슈를 다룰 때 그 현장에서도 이런 말을 자기들끼리 많이 할 것 같아요. "야 야 네가 옳다고 여기지만 야 말해 줘야 할 게 따로 있어. 언론은 이렇게 얘기해야지 아무리 그래도. 그래야 이게 일이 되지." 뭐 이런 느낌이에요. 알잖아. 이 시기를 헤쳐나가려면 우리도 우리의 도덕적 우위를 잃으면 안 된다는 거. 이 희진 언니의 두 문장 정말 의미심장한 말이라고 생각해요. 자, 파우스트 님은 이거 어떻게 보시나요? 뭐 굉장히 좀 뭐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말이고, 사실은 이제 자신이 이제 생각하는 것보다, 자신이 말하고 싶은 것보다 이제 사회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정의라고 여겨지는 어떤 것들이 이제 좀 부각이 되는, 그리고 그 어떤 대중들의 어떤 목소리가 이제 하나로 이제 합일점을 찾는, 이제 일치하는 그런 지점이 당연히 이제 자신이 이제 생각하는 지점이 온전히 아닐 수도 있죠. 자신이 어떤 개인적인 어떤 생각일 수도 있고. 그래서 뭐 저는 이 어떤 이렇게 합헌으로 이렇게까지 이제 치달아가는 어떤 이런 그 심판서사, 이런 거를 사실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 좋아한다. 예. 뭐 어. 이방인도 그렇고 어. 뭐 카라마조프가도 그렇고, 약간 좀 이렇게 나중에 이제 심판으로 이제 딱 가는, 뭔가 이게 쟁점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그 역사적인 문제가 이제 점점 이제 쟁점화를 해서, 그러니까 여러 차원의 어떤 목소리를 내다가 나중에 이렇게 딱 심판, 이제 그렇게 하는 거를 좀 이렇게 좋아하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마치 이제 우리가 예전에 그런 어떤 솔로몬의 선택, 어 아, 맞네요. 솔로몬. 아니면 뭐 랍비나 어떤 뭐 다양한 아. 선지자의 선택, 아. 뭐 이렇게까지 이제 뭐 확장되진 않지만, 음. 그러니까 법이라는 어떤 구조가 사실은 이제 어떤 정의를 내포하는 단어라서 우리가 이제 정의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을 해서 음. 우리가 이제 어떤 불합리한 어떤 사회의 어떤 일면을 발견하고 그것을 고발해서 음. 정의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네. 서사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심판 음. 서사는. 근데도 이제 좀 아쉬운 거는 이 법정까지 이제 딱 들어가야, 음. 혹은 법정이 안 들어가면은 그 토론이 정말 법정에서 다룰 만큼 이게 막 진짜 그 조금 들어가야, 사실 일방인에서도 그렇게 막 들어가진 않아요. 어. 근데 좀 이렇게 막 들어가서 만약에 이제 심금을 울리는 거죠. 음. 그 되게 이제 하나의 검사님이 호소문을 하는 거죠. 음. 아니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태어나서, 인간이 어떤 생명권이 있는데, 그리고 우리가 낙태를 그렇게 그 아예 불법으로 한 게 아닌데, 그리고 충분히 우리가 그 환경을 이제 내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이 정말 무참하게 그 버려지고 있다. 이거는 정말 문제가 있다. 생명을 정말 존중해야 된다. 이게 만약에 이것만 딱 이렇게 딱 들어가도, 그 저도 이제 와 검사님 하면서 이제 짝짝짝 할 수 있을 정도로 재밌잖아요. 아니 어어. 재미있는 게 아니라 정말 합당하잖아요, 너무. 음. 근데 반대편에서는 그죠, 그죠. 오, 예. 아니 그거 말이 되냐? 여태까지 그 낙태죄로 인해서 지금 죽은 산모랑 음. 지금 그 불합리한 결정에 그 합헌된 그 결정에 의해서 지금 산모가 이제 억울해서 죽거나, 지금 완전히 이제 그 저기 이렇게 된 피해 그 여성이 얼마나 많은데, 몇천 명인데, 수십만 명인데, 그게 무슨 말이 되냐? 그 법이 인간을 보호하는 거냐? 그게 말이 되냐? 이렇게 하면은 또 짝짝짝 하면서 이제 또 거기로 넘어가거든요. 근데 갑자기 생각나는 게 지금 말해 주신 방식이 그 법정에서 뭐 100번 토론일 수도 있고요. 이 찬반으로 진짜 낙태의 찬반으로 나눠져서 치열하게 보는 맛이 있을 것 같아요, 읽는 맛이. 그렇게 쓰질 않았어요. 이현석 작가님은. 그런 방식도 있고 또
또 더 생각하면 지금은 동생이 임신한 상태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당사자가, 그러니까 이 화자가 임신하고 내가 낙태를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이렇게 되면 몰입감이 확 올라가거든요, 확실히. 내가 임신한 거면 내가 나는 이러이러한 상황 때문에 지금 절박해. 낙태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어. 뭐 이러면은 몰입감이 확 올라갑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파우스트 님이 말씀해 주신 그 찬반 토론 혹은 뭐 검사와 변호사의 뭐 백분 토론이나 아니면 그런 재판정의 그 씬도 없고, 지금 이런 그 논의를 극대화할 수 있는 그 형식인 거죠. 그런 것도 없고 지금 당사자가 임신한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왜 이런 방식을 택할 수밖에 없었나. 이현석 작가님의 방식인 거죠. 저는 근데 이런 이게 요즘 소설의 트렌드 같기도 해요. 저희가 인제 가만히 인제 읽어 봤잖아요. 그 지금까지 젊은 작가사 읽으면서 당사자가 얘기를 하질 않아요, 보통은. 요즘 트렌드가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광주 5.18 이라 그래도 영화도 마찬가지예요. 5.18을 직접 겪은 사람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택시 드라이버인가? 거기서 송강호가 택시 운전사로 나오는데 우연히 광주에 내려갔다가 또 우연히 외국에서 온 기자를 마주쳐 가지고 광주의 그 5.18을 목격하는 거죠. 그러니까 외부인의 관점에서 그 사건을 객관적으로 보게 돼요. 대부분 이런 식이에요. 요즘 소설도 그런데 지금 뭐 가습기 피해자 사건을 다룬 소설들도 보면 실제 가습기 피해자 뭐 부모가 나올 수도 있고 "내 아들이 죽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더 직접적이죠. 근데 그렇게 하질 않아요, 소설가들이. 요즘 소설은. 그거를 제3 자의 입장에서 바라보게 해요. 그냥 우연히 스쳐 지나가거나. 되게 거리가 엄청 떨어져 있어요. 저는 이게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나.' 이 직접적이면 좋은 점도 있지만 안 좋은 점도 있다고 보거든요. 거리감의 문제 같아요. 내가 이 사건을 객관적으로 보려면 약간 떨어져서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좀 요즘 스타일이 그런 것 같아요. 어. 파우스트 님이 이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요즘 진짜 그렇거든요. 당사자가 얘기를 안 해요. 주변에서 우연히 아니면 이렇게 좀 멀찍이 떨어져서 그 사건을 좀 관조하는 시선으로 보거든요, 소설들이. 이것도 그렇잖아요. 내 동생이 임신했어요. 나도 잘 보세요. 희진 언니 입장에서 옛날 소설이었으면 희진 언니 이 세미나 주최자잖아요. 희진 언니 입장에서 소설을 쓰거나 아니면 이 동생 해수 입장에서 해수가 화자가 되겠죠. 화자가 되거나 아니면 하다못해 엄마가 화자가 되거나 아니면은 이 헌법재판소 이 판결을 한 이 판사가 화자가 되거나 그랬어야 됐을 거예요. 옛날 되게 직접적이죠. 근데 요즘 소설은 그렇지가 않아요. 제3 자 아니면 뭐 동생이 임신을 했고 그리고 나는 희진 언니가 주도하는 세미나에 그냥 들어가요. 이것도 나중에 나오잖아요. 이런 거예요. 화자를 설정하는 게 요즘 소설의 패턴이 이렇습니다. 왜 이런가를 좀 많은 분석이 필요한데 다 그렇거든요, 소설들이. 어떤 사건들 사회적 이슈를 다룰 때. 좀 약간 멀찌감치 떨어져서 파우스트는 왜 이렇게 왜 작가들이 이렇게 썼다고 보세요? 이거 되게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런 설정. 저는 뭐 예전에 이미 뭐 소설들에서 주인공이나 사실 그 하루키가 좀 특이한 경우인데요. 하루키는 거의 이제 1인칭 주인공 거의 나라는 게 이제 딱 붙어 있고 그리고 뭐 근데 현대 소설도 1인칭 주인공이 되게 많고 그리고 예전 소설은 사실 1인칭 주인공으로 하면은 너무 편협해서 시각이 그리고 되게 제한적이라서 그러니까 1인칭 주인공으로 그릴 수 있는 시각이 되게 편협하긴 해요. 되게 제한적이고. 원래는 전지적 작가 시점이나 3인칭 주인공이 제일 글에 서 있어 시각
시각으로 이제 넓게 볼 수 있는 면이 제일 높기 때문에, 제일 많기 때문에 그게 가장 유리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1인칭 주인공으로 쓰면은 개인의 감정, 뭐 사회가 어떻든 나는 이래, 나는 내 감정이 이래. 근데 뭐 어쩌라고 막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음. 근데 확실히 이제 사회가 이제 다면화되고 다양화되고 그리고 개인의 감정이 중요시 되다 보니까 어 1인칭 1인칭이 이제 좀 유행을 많이 하고, 그리고 여기서는 사실 이제 메시지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사실. 아. 알리고자 하는 메시지가. 아, 그건 맞아요. 이건 뭐 이 소설의 시작 자체도 낙태에 관련된 어떤 글을 읽다가 또 세미나까지 했잖아요, 이분은. 그러니까 자기가 낙태에 대해서 하고 싶은 그 의견이, 주장이, 메시지가 분명히 있어요. 관점이 있고. 소설 읽으면서 느껴지잖아요. 어떤 독자들에게 설득하고 싶은 마음. 있어요, 분명히. 예. 그리고 여기서는 사실 해수랑 나라는 성장을 해. 그런 어떤 통과를 해. 그리고 가족 서사도 들어있고요. 그리고 희진 언니에 대한 그런 약간 선망적인, 음. 그리고 희진 언니와 나, 맞아요. 이런 또 이렇게 관계 서사가 있어요. 맞아요. 다양하죠, 그게. 매개 다양하죠, 예. 주제가. 예. 그래서 그리고 또 여기에선 여성 서사도 있어요, 사실. 아, 맞아요. 그러면은 음. 과연 이 많은 서사들이 그래도 되게 다채롭게 쓰이고, 되게 어떻게 보면은 좀 희진과 나와 이제 해수와 엄마 같은 경우에는 좀 잘 많이 쓰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낙태에 대한 어떤 얘기는 조금 덜 쓰였고. 그래서 이런 가족 서사로 봤을 때는 조금 뭐 더 힘을 뭐 실어줘도, 그전에 뭐 우리도 이제 최은혜 형의 뭐 소설이라던가 사실 뭐 여러 가지 했지만, 사실 용산 참사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거기서는. 음. 맞아요. 예. 또 다양한 게 또 그냥 많이 있었죠, 거기 소설도. 음. 거기서는 우정과 사랑이 제일 중요하고, 그죠, 그죠. 여기서 만약에 음. 가족이 제일 중요하다, 이 음. 서사에서. 음. 나는 쓰고 싶은 게 많이 있었지만 음. 가족이 제일 중요했다 음. 하면은 이거는 가족으로 충분히 갈 수도 있어요. 음. 아, 이거 재밌는 게 파우스트님 말 들으면서, 그러니까 요즘 소설의 특징이, 그러니까 옛날이었다면 나는 용산 참사 쓰겠어. 용산 참사 얘기만 주구장창 하는 거죠. 그럼 사람들은 되게 요즘 시대의 사람들은 거부감이 느끼고 부담스러울 거예요, 분명히. 여기서 이 소설도 만약에 다른 거 지금 말씀해 주신 다른 주제 다 걷어내고 만약에 진짜 하나만 딱 남겨서 나는 낙태 얘기만 할 거야, 이랬으면 소설이 되게 단조로워지고, 분명히 거부감 뭐 반대 입장에서는 난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그럼 거부감 느껴지고 망하는 거죠, 소설이. 되게 얇아지는 거예요, 소설이. 납작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하나의 테크닉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내가 진짜 설사, 물론 인제 이현석 작가님은 밝혔죠. "낙태 얘기를 하고 싶다." 근데 이건 진짜 어떤 경륜이랄까? 연륜, 이게 느껴지는 게, 노련한 게, 낙태에 관한 소설을 쓰고 싶은데 낙태 얘기만 하지 않아요.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가족 서사 들어가 있죠. 여성 서사, 동성애 코드도 있어요, 희진 언니와 나. 그러니까 다양한 주제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풍성해져요. 되게 다양한 주제들이 이게 버무려져서 되게 많은, 나는 낙태 얘기만 읽는 게 아니라 이 다양한 주제들 다 같이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게 또 장점이라면 요즘 소설의 그런 특징이죠. 장점인데, 어떻게 보면 뭐 한 가지 얘기만 하는 게 메시지적으로는 더 와닿을 수 있겠지만 이 장단점이 있는 것 같긴 해요. 다양한 주제. 저는 이런 방식 좋습니다. 일단 좀 시간 관계에서 계속 읽어 볼게요. 네. 희진 언니와 나의 그 관계를 설명한 부분인데, 동생 혜수가 나한테 묻죠. "언니야는 후회 안 하나? 영화 엄청 하고 싶어 했다 아이가."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나는 큰 망설임 없이 후회하지 않는다."고 대답했을 겁니다. 어찌 됐건 그것은 나의 선택이라 여기던 때였으니까요. 하지만 "그러면 산부인과는 왜 택했는데?" 라는 질문에는 선뜻 답을 하지 못하겠더군요. "그러게 왜 그랬을까?" 라며 나는 대붓듯이 혼잣말했습니다.
어째서인지 그 질문은 머리 한 구석에 콕 박혀 떠날 생각을 하지 않아 나도 모르게 그것을 계속 곱씹었는데 그러다 보니 불현듯 잊고 있던 기억이 떠올랐죠. 내가 희진 언니에 대한 이야기를 꺼낸 것은 정동극장 입구를 지나칠 즈음이었습니다. 언니를 처음 만난 세미나부터 언니를 따라 나간 집회와 뒤풀이들. 그렇게 언니와부터 지낸 나날을 하나씩 끄집어내던 나는 언니와 통화했던 수년 전의 어느 밤에 관하여 혜수에게 말해주었습니다. 진정 이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는 이들은 자기들 뿐이라고 소리 높이며 낙태시술 근절을 선언한 일군의 의사들이 무차별적으로 동료들을 고발했던 그때 떳떳하게 소리낼 수 없어 지워진 여성들의 목소리에 분노하면서도 기대를 놓지 못하던 이들을 비웃듯이 낙태죄가 합헌으로 결정된 그날 울분을 토하는 내게 희진 언니가 어줍지 않은 위로 대신 더 강해져야 한다며 이럴 때일수록 우리 편에 설 수 있는 한 명의 전문가가 절실하다고 얘기하던 2012년의 그 여름밤에 대해서 말입니다. 이게 이제 내가 의대에 온 의사가 된 이유인 거죠. 한 명의 전문가가 절실하다. 진짜 대의예요, 대의. 대의 명분을 따라서 온 거예요. 멋있기도 하고.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이렇게 거창한 말을 했어요. 되게 멋있는 말. 하고 바로 뒤에 문장이 뭐냐면 "아이고 내는 자매님처럼은 못 살겠네 얘." 이게 저는 이 작가적 역량이라고 부르는데 되게 진지하고 거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그 이후에 요렇게 그 분위기를 살짝 풀어주는 거죠. "아이고 내는 자매님처럼 못 살겠네 얘." 이런 식으로. 실제 뭐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만나서 얘기해도 우리가 내가 막 거창한 얘기 했을 때도 상대방이 이렇게 농을 던지는 거죠. "야 난 너처럼 못 살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럼 분위기가 이렇게 좀 화기애애해지잖아요. 이런 문장 전 참 좋았다고 봅니다. 이렇게 풀어주는 거죠. 아무튼 이렇게 인제 의사가 되고 음 그리고 인제 이 얘기가 나와요. 그 인제 그 신혼여행 가기 직전에 해수가 해수의 배에 대고 "잘 갔다 왔네." 뭐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하죠. 해수가 "야 언니도 한번 인사해." 그래 가지고 어 한올 수 없다는데 콧김을 길게 내쉰 나는 머뭇머뭇 무릎을 굽히고는 허벅지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당신은 영영 기억하지 못하겠지요." 아주 작은 목소리로 내가 건넨 최초의 인사를요. 이때 이 발신자, 이 수신자가 밝혀지는 거죠. '아기구나. 이 소설을 받는 사람은 아기였구나. 태어나지 않은 아기.' 이때 알게 돼요. 이런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이 소설의 수신자가 아기라는 거. 음 참 좋았고 어 그리고 인제 이런 얘기를 나는 홀린 듯이 키보드 위에 손을 얹고 뭐 이런 글을 막 써요. 세미나에서 발표할 글. 임신 중지를 겪은 모든 여성이 동일하게 경험하리라 가정되는 비감은 그들에게 생명을 폐기시켰다는 자기 인식을 갖게 해 스스로를 비윤리적인 존재로 획일화하도록 만든다. 어. 전해지지 않더라도 전할 수밖에 없는 진심이라는 게 있지 않을까? 임신 중지가 언제나 예외 없이 한 여성의 절실한 고민 끝에 나온 결정이라는 고정관념은 그것이 항상 절박한 상황에서 절박하게 취해져야만 하는 조치처럼 여겨지게 만들 수 있다. 이거는 화자의 그 글을 처럼 보이지만 이현석 작가님의 목소리라고 생각해요 저는. 작가님이 이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독자들한테. "야 난 이렇게 생각한다." 자 이러한 논리 끝에 임신 중지가 고통을 수반하는 행위로만 가정된다면 우리의 주체성은 지워질 것이며 타인의 선의에 의해 구조받는 나약한 존재로만 제한될지도 모른다. 이거 인제 세미나에서 발표했죠. 근데 다들 곤혹스러운 표정이에요. 은비 씨만은 내 초고를 두둔해 줘요. "아 잘 썼다." 음. 근데 언니 그 희진 언니 표정이 망연해요. 망연해요. 예 "나는 죄송하다." 그러고 사과하죠.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희진 언니가 말하고. 이랬던 거죠. 내 글에 대해서. 음. "언니 미안해요. 아무래도 다음 모임부터는 빠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메시지를 보내고 언니도 한참 후에 "알겠어. 내가 괜히 부담만 준 거 아닌지 모르겠다. 미안해." 이랬던 거죠.
이렇게 이제 끝났고 관계가 끝나고 세미나 나오고 헌법 불합치 결정 낙태죄는 위헌이다. 2019년 4월 11일 날짜까지 정확하게 나와요. 실제 그 역사적인 사건이었죠. 정로고 제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마이크를 잡은 누군가가 간절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결정문이 나오자 우리는 내원객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서로를 향해 안도의 고갯짓을 했습니다. 다행이야. 형법 제269조 등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의 의의를 설명하는 기자의 어깨 너머 언니는 익숙한 얼굴들과 더 많은 그렇지 않은 이들과 함께 서로를 부둥켜 안고 있었습니다. 희진아 언니가 눈시울을 붉히고 있죠. 그리고 이제 혜수가 나한테 축하한대. 우리 자매님 애 많이 썼네. 이런 얘기를 해주고 나는 한 거 없어. 그게 뭐 한 거지. 뭐 이런 얘기를 하죠. 언니 우리 아기 본 적 있었나? 내도 그런 생각 해봤다. 이윽고 혜수가 입을 뗐습니다. 그러니까 헌법 불합치 이게 이제 판정이 난 이후에 역사적인 판정이 난 이후에 제 서사가 나와 혜수와 나 쪽으로 이제 딱 포커스가 잡힌 거예요. 이제 마지막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이윽고 혜수가 입을 뗐습니다. 너무 급한 거 아닌가? 속도를 늦춰야 하나? 근데 못 걸하겠대. 나는 이 사람이 너무 좋은데 혹시라도 그러면 헤어질 것 같기도 하고. 라며 말끝을 흐린 혜수는 양손을 바닥에 짚으며 소파 시트에 허리를 기댔어요. 우리 참 많이 다르잖아. 그래도 있지 언니야. 이것도 내가 선택한 거다. 내는 내 가진 복 누리면서 살고 싶은데 그게 꼭 잘못은 아니잖아. 내는 그냥 행복하고 싶더라. 언니야도 안 그렇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동생이. 그럼 나도 우리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아따 맛있겠네. 먹자 언니야. 그리고 하지만 나는 또한 당신이 없는 지금 이곳을 상상합니다. 당신의 어머니, 그러니까 나의 동생 혜수가 나와 함께 정동길을 걸으며 서로가 꿈꾸었던 미래를 이야기하던 그때와 다름없이 우리가 나란히 각자의 두 발로 자기만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말입니다. 당신이 없는 그곳에서도 당신에 대한 나의 사랑은 다르지 않으리라는 것을, 그 다른 세계에서도 당신에 대한 나의 사랑은 분명 굳건할 것임을 당신이 이해하는 날이 오기를. 이렇게 소설이 끝나요. 자, 그러면 이 소설의 제목이 왜 다른 세계에서도인가? 이 마지막 문장에 나오죠. 당신이 없는 그곳에서도 당신에 대한 나의 사랑은 다르지 않으리라는 것을, 그 다른 세계에서도 당신에 대한 나의 사랑은 분명 굳건할 것임을. 이건 아마 당신이 없는 세계, 지금 아직 안 태어난 거죠. 안 태어났거나 혹은 낙태되어서 영영 만날 수 없는 그런 세계겠죠. 이런 세계에서조차도 나는 그 생명에 대한, 이 아이에 대한 사랑을 분명 굳건할 것이다. 이런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좀 이제 끝까지 봤는데 파우스트님은 어쨌든 마지막 장면도 그렇고요.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뭐 앞에 그 좀 이렇게 축하한데이부터 가족들이 이제 뭐 애 많이 썼네 이러면서 하는 거는 저는 굉장히 좋게 봤고요. 이거야말로 좀 약간 훈훈한 가족 서사의 느낌이 나서 어떻게 보면 클리셰긴 하지만 저는 이런 거 좋아해서요. 이거는 재밌게 봤는데 그다음에 이제 그 나도 우리가 행복했었으면 좋겠어. 이것도 저는 이런 거 좋아해서 예, 간지러운 거 예, 이것도 좋게 봤는데 맨 마지막에 근데 그 당신이 없는 지금 이곳을 상상합니다. 이거는 이제 평형 세계죠. 그러니까 그 당신이라는 아이가 이렇게 낳거나 낳지 않는 그런 세계. 그리고 내가 이제 꿈꾸는 어떤 미래의 어떤 세계인데요. 그것마저 이제 사랑한다. 그 불안정성, 그 불확실성, 그리고 당신이 부재하는 이 공간마저도, 결여된 공간마저도 사랑한다.
그렇네. 이거는 굉장히 좋은데요. 어, 아직 설득이 안 돼요. 아, 이거 자체는 좋거든요. 아, 근데 좀 더 써야 될 것 같아요. 설득이 좀 아직 안 더, 됐어. 이게 설득되기 위해선 좀 더 문장이 필요하다. 어, 아마 그러면, 뭐 예, 계속 이제 그러니까 계속 아이를 뭐 잉태하고 낳고 이제 앞으로도 이제 산모들이 많이 이제 아이를 낳을 거잖아요. 예, 그러면은 뭐 유산이 되었거나 아니면은 낙태가 되었거나 해도 사실은 우리가 그 아이를 잉태하는 어떤 마음은 음, 이제 똑같고, 음, 그리고 아들이나 딸, 첫 번째 아들이나 첫 번째 딸이나 뭐 둘째 딸이나 뭐 둘째 아들이나 사실 소중한 생명인 거는 이제 뭐 당연한 소리고, 우리가 이제 그 삶을 이제 받아들이는 것도 굉장히 이제 사랑으로 음, 받아들인 거는 이제 당연하다고 생각할 때, 음, 그것이 없든 있든 아직 안 낳았든 음, 혹은 아직 이제 뭐 아직 뭐 낳을 시기가 아니든 음, 아직 성장하는 중이든 뭐든 소중하다. 어, 이런 식으로 뭐 얼떠부리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좋습니다. 네. 자, 이제 해설을 좀 마지막으로 보고요. 이지은 평론가님이 쓰신 해설인데, 이현석의 다른 세계에서도는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배경으로 임신 중지 및 재생산권에 관한 어려운 질문을 던진다. 이러한 소설의 구도는 얼핏 여성의 자기 결정권 대 태아의 생명권이라는 오래된 대립 구도를 반복하는 듯 해 보인다. 그러나 다른 세계에서도는 하나의 단일한 서사로 통합되지 않는 복수 여성의 목소리를 삽입하고, 이게 중요하죠. 이들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다른 세계를 희망함으로써 임신 중지에 대한 전형적인 재현을 넘어서고자 한다. 이 문장 좋아요. 복수 여성의 목소리를 삽입하고 임신 중지에 대한 전형적인 재현을 넘어서고자 한다. 이런 의도가 있었던 거죠, 작가님은. 그래서 이렇게 쓸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또 다른 문장을 보면 나는 이러한 재현 방식의 불편함을 감추지 못한다. 희진의 논리대로 약물적 임신 중지법이 차기 임신에 영향을 주지 않아 더 나은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 추구되는 것이라면 여성은 임신 중지를 택하는 순간에도 미래의 모성에 속박되고 말기 때문이다. 정민이 들고 있는 사례 또한 임신 중지에 대한 기존의 편향된 이미지를 강화할 위험이 있다. 임신 중지의 비범죄화가 성폭력 피해, 미성년의 신분, 경제적 어려움 등 시술이 매우 절박한 경우만을 근거로 주장되면 여성이 자기 삶을 결정하는 권리로서의 임신 중지의 의미는 삭제된다. 이런 부분 잘 지적해 줬다고 생각해요. 이런 이유 때문에 화자가 그렇게 불편해했던 거죠. 관습적 재현이 우리 인식 속에 얼마나 뿌리 있게 박혀 있는지, 그러한 재현이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얼마나 억압해 왔을지 짐작하게 한다. 자, 148쪽을 보면 희진은 도덕적 우위를 잃지 않으려 할 뿐 도덕 그 자체를 신문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주지하듯 도덕이란 한 사회에서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 행동의 기준이고, 이 규범은 그 사회에서 오랫동안 전해 내려오는 생활 습관과 관습에서 비롯된다. 도덕은 그 자체로서 선이 보정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사회 역사적 조건이나 다수의 권력에 의해 만들어진 규범이 도덕이라는 이름으로 의심 없이 존속될 수 있다. 따라서 도덕을 신문하지 않고 도덕적 우위를 확보하려 한다면 필연적으로 기존의 관습과 규범에 적극적으로 영합하게 된다. 임신 중지는 어머니 되기의 거부가 아니라 잠재적인 어머니 되기를 전제함으로써 용인되고, 사람들에게 연민을 불러일으킬 만한 경우에 한해 정당화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는 이성의 규범을 해체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생식으로부터 분리하지도 못한다. 희진이 꾸리는 낙태죄 폐지 운동이 도덕을 신문하지 않고 도덕적 우위를 확보하려 할 때, 다시 말해 이성의 규범과 여성 섹슈얼리티에 대한 억압에 근본적으로 저항하지 않을 때,
이 운동에 레즈비언인 나의 자리도 있는 것일까? 좋은 질문이죠. 레즈비언인 나의 자리도 있을까? 나는 누구보다도 희진을 좋아하고 따르지만 기약할 수 없는 언제인가가 아닌 지금 당장이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자신의 주장을 피력해 나간다. 임신 중지가 모든 여성에게 동일하게 경험될 수 없으며 그리고 희진은 경험할 수 없는 사태예요. 희진이 아니라 이 화자는 임신 중지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결혼도 안 하고 못하고 아기도 못 낳으니까. 당사자들에게 획일적으로 더 씌워지는 비감이야말로 사회가 임신 중지를 결정한 여성을 비윤리적 존재로 상상하는 방식이라는 것. 여성이 절박한 상황에서 임신 중지를 어쩔 수 없이 선택한다는 서사는 거꾸로 절박한 상황에서만 임신 중지를 선택해야 한다는 규범을 만들어낸다는 것. 이 맞는 말이죠. 절박함을 내세워 타인의 선의에 호소하는 것은 여성을 나약한 존재로 재현하며 임신 중지를 여성의 자기결정 권리가 아니라 법과 사회에 의한 허용, 관용으로 인식하게 만든다는 것. 권리인데? 임신 중지는 나의 권리인데? 자기결정 권리인데? 법과 사회에 의한 허용이야, 관용이야.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하여 여성의 주체성은 삭제되고 만다는 것. 이러한 나의 생각에 사람들은 큰 틀에서는 동의하나 지금 시점에선 다소 위험하지 않느냐 우려를 표한다. 이 문단이 결정적이라고 봅니다. 정말 좋은 논이고 일단 여기까지 봤는데 파우스트님은 이 해설 어떻게 보셨나요? 정확히 이제 맹점을 찌르고 사실 이게 소설에서는 이제 불충분했던 어떤 낙태 문제를 정확히 다뤘는데요.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어떤 쟁점이 사실은 여태까지 그 낙태죄를 통해서 그 어떤 합리적인 어떤 그런 그물망을 통해서 여태까지 억압해온 핍박해온 그런 모성 그 모자 아니 그런 어떤 여성에 대해서 끊임없이 죄책감을 일으키게 만들었다. 여태까지 낙태죄라고. 그거는 당연히 철폐하는 게 맞다. 라는 의미에서 저는 이거는 당연히 동의를 하는데요. 근데 사실은 이게 그렇게까지 낙태죄를 통해서 산모의 그런 죄책감을 불러일으키고 그 뭐 되게 막 비난을 하거나 뭐 산모한테 이제 뭔가 대놓고 뭐 낙태 때문에 막 이렇게 비난을 하는 사람이 있을까? 이 생각이 드는데 아니 주변에 뭐 사실 이게 뭐 그렇게까지 공론화가 될 정도로 이게 너 뭐 낙태했어? that's too bad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안 좋겠네. 막 이렇게 이거 자체가 사실 저는 주변에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이게 잘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저는 예전에 어머니가 제가 동생이 한 명 있는데 저랑 동생 사이에 어머니가 아이를 낳은 적이 있으시대요. 아이를 출산을 했는데 기형이었다 그랬나? 낳자마자 죽었다고 그런 얘기 깜짝 놀랐죠. 내 동생이 근데 여동생이었대요. 있었는데 어머니는 뭐 오랜 세월이 지났으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근데 그런 일이 있었어."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때 어머니는 얼마나 충격이 크고 슬프셨을까. 어머니는 보지도 못했대요. 그냥 어르신들이 그냥 그렇게 하더라고. 참 그런 사건도 기억이 나고 저는. 음. 아무튼 이제 좀 마무리를 지어 봐야 되는데 이 다른 세계에서도 이현석 작가님이 다른 세계에서도 이 소설의 평점, 별점과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저는 뭐 3.7 점으로 하고요. 무엇보다 이제 다른 어떤 그런
뭐 낙태의 문제도 이제 잘 어떻게 보면은 뭐 잘 다뤘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뭐 가족 서사나 뭐 여러 가지 이제 서사를 또 잘 다룬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음. 조금만 더 이제 중점으로 다뤘으면 더 좋았다. 네. 이런 생각입니다. 좋습니다. 저는 뭐 전반적으로 좋아요. 좋은데 별 별점은 3.5개. 3.5개가 높진 않죠. 저는 별 4개 이상을 줘야 높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된 이유가 제가 소설을 읽다 보니까 이게 사람이 확실히 호불호가 생겨요. 제가 좋아하는 뭐 주제나 문체나 뭐 이런 것들이 생기는데 이 소설을 읽다 보면은 이상하게 그렇게 정이 모르겠어요. 이건 개인적인 감정이죠. 그러니까 정이 가냐 안 가냐 이런 거니까. 뭐 소설 전반적인 뭐 낙태를 다루니까 무겁기도 하고요. 예전에 저였다면 저는 뭐 이런 사회적인 이 주제로 이렇게 소설화하는 걸 되게 좋아하긴 하거든요. 뭐 그래서 계속 인제 광주 5.18이나 세월호 얘기를 계속 하는 건데 예전에 뭐 이런 주제를 다뤘다는 것만으로도 별 4개 이상 줬을 거예요 분명히. 여전히 저였다면. 제가 쪼금씩 변해가고 있는 게 느껴지는 게 '주제만으로는 부족하다. 소설이.' 솔직히 이런 주제만으로 쓸 거면 아까 작가님도 각주에서 뭐 여기 인용해 주신 것처럼 그런 철학서, 인문서를 보는 게 더 나아요. 낙태에 대해서 더 잘 알려면. 그런 게 더 논의도 깊고 다양하고 제대로 보여주거든요, 객관적으로. 근데 우리가 소설을 읽는 이유가 정보를 알려고 읽는 건 아니죠. 이게 내가 어떤 사회적 논제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철학을 세우겠다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소설 보면 그게 주는 아니니까 소설을 읽는 이유가. 그러니까 소설이 소설다워야 한다고 생각하고 문학만이 할 수 있는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소설이 모르겠어요. 저는 좀 3.5점 3.5에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2시간 동안 분석을 해 본 결과 확신이 들어요. 3.5. 뭐 이유야 저도 뭐 좀 예. 네. 예 말씀하세요. 동의를 하는 게요. 음. 사실상 뭐 철학서나 어떤 인문학서에서 그런 쟁점들을 너무 또 잘 다루고 있고 사실은 뭐 소설에서도 이제 다뤄도 굉장히 소설이 깊어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인공들은 뭐 질투를 하거나 아니면 상대방이 이제 막 되게 막 고고한 척해서 막 이렇게 짜증을 내면서 막 욕을 하거나 아니면은 논리적인 어떤 그 대화를 하다가도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막 이렇게 훈수를 두거나 뭔가 이제 좀 이상한 어떤 뒤틀림이 이게 소설의 맞아. 매력이거든요. 인간이니까 그런 거죠. 사람이니까. 예. 아 그 다양한 그 감정선이나 진짜. 혹은 내가 못 보는 어떤 그런 사람들, 맞아요. 소외된 사람들, 음 계층. 그런 사람들이 내는 목소리나 아니면은 내가 정말 맞아요. 이렇게 그 질투에 차서 음 심지어 궤변인데 음 내 말이 다 궤변인데도 상대방이 이제 너무 이제 분해서 내가 분해서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정말 이렇게 그 분해서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감정의 목소리 이런 것들도 사실 소설에서 쓸 수 있는 맞아요. 소중한 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소설만이 해낼 수 있는 지점인 거죠. 그러니까 인문학서나 철학서는 못하는. 왜냐면 철학서는 논쟁을 할 수 있어요. 그 주제에 대해서 깊게 진짜 파고들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사람 이런 사람이 피와 살이 있고 대화를 하고 뭐 논쟁을 하기도 하고 액션을 취하기도 하는 사람은 못 담아내니까 그게 참 좋았고 아무튼 그게 소설의 장점인데 그래도 3.5개다. 또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건 원래 저희가 1시간 반에 끝내려고 했어요. 1시간 30분에 너무 늘어지는 것 같다. 제가 제안했었죠. 저는 이번 시간에 하면서 느낀 게 정말 타이트하게 했다고 생각해요. 진짜 뭐 불필요한 말들 안 하고 하나도 안 하고 최대한 좀 축약해서 빨리빨리 말하면서 핵심만 말하면서 진행을 했는데 2시간 나와요. 이거는
우리의 잘못이 아니다. 우린 제대로 했다. 예. 그래서 저는 뭐 만족합니다. 예. 이번 방송에 대만족하고요.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소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